그건 식물을 접목할 때 쓰는 평범한 농사 스킬에 불과했다. 하지만 단 한 글자를 바꿈으로써 남자는 그것을 만물 접목으로 탈바꿈시켰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두 종의 유전자를 결합하여 하늘을 거스르는 잠재력을 지닌 마술을 창조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궁극의 계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급 스킬이었다. 12년 전 수많은 악마의 균열이 인간 세상 곳곳에 갑자기 나타났고 날롱 악마의 균열도 그중 하나였다. 균열을 통해 마물대가 쏟아져 나와 인간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류가 균열을 파괴하기 위해 침투하려 했을 때 마력의 간섭으로 인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총기류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인류는 18세가 된 누구라도 악마의 균열에 접근하면 클래스와 고유 스킬을 각성하여 마물과 싸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5년간의 전쟁 끝에 각성자들은 마침내 모든 악마의 균열 입구를 확보하고 그 너머의 이계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인간 사회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18세 이상의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은 악마의 균열 근처에서 클래스 각성을 거쳐야만 했다. 클래스는 전투계, 보조계, 그리고 제작계로 나뉘었다. 전투계 클래스는 다른 모든 클래스 위에 군림했다. 보조계 클래스는 여전히 가치가 있었지만 제작계 클래스는 천대받는 병참 업무로 전락했다. 불행히도 장애는 F급 제작계 클래스로 각성했다. 하지만 그의 고유 능력은 신급 스킬인 수정으로 어떤 스킬이나 아이템이든 이름에서 단 한 글자를 바꿔 쓰레기를 보물로 바꿀 수 있었다. 전생에서 장애는 이 능력이 탄로난 순간 최상위 권력자들에게 불려갔다. 그들은 장애에게 수정을 사용하여 온갖 하찮은 잡동사니를 신성한 보물로 바꾸게 했으나 그가 일으키는 기적은 곧 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장애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그들은 그를 감금하고 성장을 억압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거대한 96레벨 용마수가 날롱 악마의 균열에서 뛰쳐나왔고 그자들은 그것을 이용해 장애를 영원히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다. 마지막 순간 장애는 수정을 발동시켜 소생 스킬을 회귀로 바꾸었다. 죽어가는 와중에 수정이 효과를 발휘했고 그는 진정으로 회귀했다. 장애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18세의 클래스 각성일로 돌아와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은 농구공만 한 마력 수정구 위에 놓여 있었다. 수정구에서 무수한 황금빛 뇌전이 그의 손바닥으로 뿜어져 나왔다. 1초 뒤 광장의 거대한 화면에 하나의 클래스가 떠올랐다. 수리공. 그것은 모두가 완전히 쓸모없다고 여기는 F급 제작계 클래스였다. 그의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최대 마력을 타고난 자가 겨우 F급 클래스로 각성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같은 반의 부잣집 도련님이 즉시 폭소를 터뜨렸다. 네가 제작계 클래스가 될 줄은 알았지만 F급 수리공이라고? 장엔, 넌 3년 동안 내 위에 군림해왔지. 네가 이렇게 바닥까지 추락하는 꼴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한 직원이 그를 위로하려 했다. 농부보다는 수리공이 훨씬 낫습니다. 가게를 열고 장비를 수리하면 제법 쏠쏠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력 수정구가 다시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폭발했다. 직원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반응은 극도로 희귀한 두 번째 클래스를 각성하고 있잖아. 그의 담임 선생님은 즉각 희망을 되찾았다. 듀얼 클래스 각성자는 언제나 천재였으니 어쩌면 장엔의 두 번째 클래스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찬란했던 각성의 빛이 마침내 사그라들었을 때 화면에는 농부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또 다른 최하위 직업이자 두 번째 F급 클래스였다. 모두의 얼굴에 서려있던 충격과 기대감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부잣집 도련님과 그의 패거리들만이 주체할 수 없이 웃어대고 있었다. 장인이 돌아서서 걷자 교사들과 학생들은 그저 탄식만 내뱉을 뿐이었다.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는 학업과 전투훈련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그 모든 노력은 그저 우스꽝스러운 농담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장엔이 각성 광장을 떠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정을 발동시켜 원래의 농사 스킬인 성장 촉진을 소생으로 바꾼 것이었다. 소생은 비록 이미 소모한 마력은 복구할 수 없지만 대상을 부활시키고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장애는 고개를 들어 초보자 레벨 순위표와 초보자 상위 100위 순위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기다려라. 두 순위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주지. 그리고 쓸모없다는 클래스에 지배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너희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 어차피 최고 순위의 초보자에게 주어지는 자원은 헤아릴 수 없이 막대했으니까. 이번 생에서 장애는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최강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는 곧이어 헌터협회가 갓 각성한 헌터들을 위해 특별히 건설한 훈련기지, 일명 초보자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은 온통 저레벨인 돌진 토끼들로 채워져 있어
초보자들이 경험치를 쌓기에 더없이 안전하고 완벽한 장소였다. 하지만 직원은 장앤의 클래스를 확인한 순간 한숨을 내쉬고 말았다. 그는 장앤이 F급 클래스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같은 반 친구들과 파티를 맺으라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장앤은 이미 홀로 훈련장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후였다. 그는 초보자 장비를 받아들고 훈련 던전 안으로 들어섰다. 장앤은 전생에 철검 한 자루밖에 받지 못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죽 장화 한 켤레도 함께 받았다. 입구를 지키던 2명의 기사가 호의로 챙겨준 것이 분명했지만 그만큼 그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기사 중 한 명은 그에게 이렇게까지 당부했다. 돌진 토끼떼에 포위되어 감당하기 힘들면 구조를 요청해라. 즉시 구조기사가 개입할 테니. 장애는 알겠다는 듯 가볍게 손을 흔든 뒤 등 뒤로 훈련장의 철문을 닫았다. 혼자가 된 순간 장애는 수정을 발동시켰다. 그는 철검을 강철검으로 바꿔 공격력을 높이고 방어구 관통 효과를 부여했다. 이어서 가죽 장화를 바람의 장화로 변경하여 속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고 비율에 기반한 추가 능력치 보너스까지 얻었다. 만약 철검을 성검이나 마검으로 바꿨다면 속성은 몇 배나 더 강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터무니없는 힘은 수정 능력을 탄로나게 할 수 있었고 장애는 이미 전생에서 그 실수로 끔찍한 대가를 치른 적이 있었다. 게다가 업그레이드된 이 두 아이템만으로도 현재 그의 레벨에는 차고 넘쳤다. 훈련장은 기초구역, 심화구역, 보스구역의 3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일반적인 훈련은 기초구역에서 마칠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마력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심화구역으로 진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새로운 클리어 기록을 세우려면 초보자는 보스구역에 도달하여 보스급 돌진 토끼를 한 마리 처치해야만 했다. 장앤의 현재 목표는 이곳을 떠나기 전까지 5레벨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 최소 100마리의 돌진 토끼를 처치해야만 했다. 5레벨을 달성해야만 다음 훈련장인 선풍 늑대기지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졌다. 그곳은 수많은 초보자에게 악몽과도 같은 곳이었지만 장앤에게는 레벨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완벽한 사냥터였다. 선풍 늑대기지는 방대한 경험치를 제공하여 장앤이 단 한 번의 공략으로 10레벨에 도달하기에 충분했다. 10레벨에 도달하면 이론상으로 궁극의 마술을 창조할 수 있는 신급 능력인 전설의 궁극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사이 장앤과 같은 반이었던 부잣집 도련님 양홍웨이가 각성 광장의 중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눈부신 황금빛이 그의 주위에서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고 광장의 거대한 화면에 광전사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S급 바로 아래의 최고 등급인 A급 전투계 클래스이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직업이었다.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3년 내내 장앤의 뒤를 쫓기만 했던 양홍웨이가 마침내 그를 뛰어넘은 것이다. 양홍웨이는 즉각 선언했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날 2등이라 부를 수 없다. 지3 금학년 일반의 1등은 오직 단 한 명, 바로 나 양홍웨이뿐이다. 그의 패거리들이 즉시 그를 애워쌌다. 양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 쓸모없는 장앤 녀석이 무슨 수로 형님과 경쟁하겠습니까? 양홍웨이는 자신의 새로운 클래스를 장앤의 면전에 대고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내가 A급 클래스로 각성했다고. 그 F급 쌍따발 루저 새끼가 이 광경을 놓쳐선 안 되지 않겠어? 뚱뚱한 학생이 재빨리 대답했다. 아까 초보자 훈련 기지 쪽으로 가는 걸 본 것 같습니다. 양홍웨이는 그 즉시 패거리들을 이끌고 발걸음을 돌렸다. 가자. 그딴 더블 F급 루저 새끼가 안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겠냐. 우리가 가서 도움 좀 줘야지. 담임 선생님은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양홍웨이는 애초에 장앤을 도와줄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다. 그는 그저 그가 실패하는 꼴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부유한 집안을 믿고 남을 자주 괴롭히던 그였기에 이번엔 장앤이 곤경에 처한 게 분명했다. 장앤은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담임 선생님은 늦은 밤 교실에 홀로 남아 공부하거나 보는 이가 다 괴로울 정도로 운동장에서 필사적으로 훈련하는 그의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만화 훈련실의 고통 수치를 최대치로 설정했을 때조차 그는 단 한 번도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어째서 이렇게 노력하는 학생이 가장 쓸모없는 F급 직업을 각성해야만 했단 말인가. 오직 9반의 왕칭펑만이 장앤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오랜 라이벌이다. F급 직업 따위가 그의 성장을 막을 순 없어. 그 녀석이 얼마나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지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신입생 토너먼트 결승전 당시 그는 날 철저하게 짓밟았고 난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저 만년 2인자 양홍웨이가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모양이군.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내가 인정한 라이벌을 꺾고 굴욕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 감히 그를 건드리는 놈이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 시각
장애는 이미 돌진 토끼 100마리를 사냥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현재의 신체로는 아직 이토록 긴 전투를 감당하기 버거웠다. 다행히 마지막 보스인 토끼왕만 처치하면 레벨 5를 달성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돌진 토끼왕이 모습을 드러내며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질렀다. 하지만 장애는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섣불리 전투에 뛰어들지 않았다. 장애인이 먼저 공격하지 않자 토끼왕은 몸을 웅크리며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맹렬하게 튀어오르며 그를 향해 곧장 돌진해왔다. 지금의 상태로 정면 승부를 벌인다면 패배가 불보듯 뻔했지만 장애는 이미 승리할 방법을 간파한 상태였다. 토끼왕이 고유 스킬인 화염 박치기를 발동하며 순식간에 장애를 타겟으로 삼았다. 하지만 장애는 그저 가볍게 손가락을 튕기며 개조 스킬을 발동했다. 그는 토끼왕의 스킬 이름에서 단 한 글자를 바꿔 화염 박치기를 화염 폭파로 수정했다. 1초 뒤 토끼왕은 자신의 스킬 탓에 머리가 폭발하며 즉사하고 말았다. 단 한 글자를 바꾼 것만으로 장애는 보스를 원샷 원킬로 처치하고 성공적으로 레벨 5를 달성했다. 또한 불과 36분 만에 던전을 클리어하며 완전히 새로운 최단 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이 1시간 17분이었으니 장애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 만에 클리어한 셈이다. 양홍웨이는 F급 직업을 2개나 가진 녀석이 그렇게 빨리 던전을 클리어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장애는 그 자식이 분명 부정행위를 저지른 거야. 초보자 훈련 기지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장애의 평판은 산산조각이 날 터였다. 나 양홍웨이가 직접 그 사기꾼의 실체를 만천하에 까발려주지. 한편 장애는 재생 스킬을 사용해 부상을 치료한 뒤 다음 훈련 기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보스는 토끼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하다. 그 돌풍 늑대왕은 내 전생에서도 골치를 꽤나 썩였던 놈이지. 이번에는 그때의 빚을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마. 장애는 이내 초보자 도살장이라 불리는 돌풍 늑대 기지에 도착했다. 일반 돌풍 늑대들은 레벨 6에서 9 사이였고 늑대왕은 무려 레벨 10이었다. 반면 이곳에 도전하는 초보자들의 레벨은 고작 5에 불과했다. 평범한 초보자가 이 기지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제 발로 털리러 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돌풍 늑대들은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훨씬 위험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 거대한 위험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이 뒤따랐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자는 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었고 늑대왕을 쓰러뜨리면 단숨에 레벨 10까지 오를 수 있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초보자가 레벨 10을 달성하는데 최소 열흘은 걸렸다. 하지만 돌풍 늑대 기지를 한 번만 클리어해도 즉시 레벨 10에 도달하여 두 번째 고유 스킬을 각성할 수 있었다. 게다가 야생에서 홀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어졌다. 그러니 일찍 클리어할수록 그 이점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애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자 문지기는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정말 혼자서 이곳에 도전하겠다는 거냐? 레벨 8이나 9인 초보자들도 6인 1조로 팀을 짜서 들어가는 곳이야. 예전에 A급 천재 하나도 너처럼 무모하게 굴었지. 결국 대학 입학 시험조차 못 칠 정도로 참혹한 중상을 입고 말았단다. 너 같은 쌍 F급 쓰레기가 들어간다는 건 그냥 죽여달라고 발악하는 거나 다름없어. 장애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결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이트가 열리자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다. 누가 널 걱정했다고 그래. 기어코 다지겠다면 말리지는 않으마. 장애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볍게 관절을 풀며 던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들깨가 지저댄다고 해서 더 강해지려는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순 없는 노릇이었다. 문지기는 위에서 그를 향해 계속 조롱을 퍼부었다. F급 직업이 2개라니. 넌 정말이지 세계적인 쓰레기로구나. 저렇게 무식하게 닥돌한다고? 네가 진짜 무슨 천재라도 되는 줄 아냐. 거만한 멍청이 같으니라고. 그 순간 장애는 돌풍 늑대 무리 사이를 유려하게 누비며 오직 단순한 검술만으로 녀석들을 차례차례 도륙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문지기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뭔가 이상해. 저 녀석 직업 스킬은 단 하나도 쓰지 않았잖아. 설마 저 꼬맹이 진짜 천재인 건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장애인이 베어넘긴 돌풍 늑대들의 사체가 어느새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다. 문지기는 마침내 장애인이 쓸모없는 직업 탓에 빛을 보지 못한 진짜 천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어. 아까 그 녀석을 대놓고 비웃었잖아. 녀석이 밖으로 나와서 날 본다면 분명 내게 끔찍한 굴욕을 안겨주겠지. 한편 장애는 재생 스킬을 사용해 컨디션을 회복했고 그의 레벨은 9까지 치솟아 있었다. 돌풍 늑대들은 돌진 토끼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몇 배는 더 강력했다. 녀석들의 속도, 힘, 지능은 아예 차원이 달랐다. 잠시 후 돌풍 늑대왕이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과 함께 무리 뒤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장애는 늑대왕이 질풍 가속과 바람 칼날 발톱이라는 두 가지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 스킬의 이름 모두 개조를 활용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웠다. 억지로 수정하려다간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위험이 농후했다. 따라서 장애는 방어구를 벗어던지고 정면 승부로 늑대왕을 꺾을 준비를 마쳤다. 어차피 그의 무기가 신급 고유 스킬 하나뿐인 것도 아니었다. 그는 학업과 전투 양면에서 전교수석을 다투는 압도적인 우등생이기도 했다. 그 무렵 양홍웨이와 그의 똘마니들은 돌진 토끼 훈련 기지 안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뻔했다. 참혹한 꼴에 문지기조차 두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너희 같은 초짜들이 대체 무슨 깡으로 고급 구역에 기어 들어간 거냐? 왜 기본 구역에서 안전하게 레벨업이나 하지 않고 이 사다를 내? 양홍웨이는 도무지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다. 우리는 팀으로 뭉쳤는데도 왜 보스 구역 근처조차 가지 못한 거지? 장엔 그 개자식은 대체 어떻게 던전 전체를 클리어한 거냔 말이야. 설명할 길은 단 하나뿐이다. 그 자식은 무조건 부정행위를 쓴 거야. 하지만 1초 뒤 마법 방송 시스템이 장엔이 단 58분 만에 돌풍 늑대 기지를 클리어했다고 울려 퍼지며 알렸다. 양홍웨이의 두 눈이 경악으로 크게 치켜떠졌다. 이전 기록은 1시간 29분이었으나 장현은 이를 무려 30분 이상 단축시켰다. 이렇게 대놓고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날 원망하지 마라. 선풍늑대 훈련 기지로 가서 우리 자랑스러운 동급생을 축하해주자고. 이번에야말로 놈의 명성을 완전히 짓밟아주겠어. 한편 마침내 10레벨에 도달한 장현은 두 번째 선천적 스킬을 각성할 기회를 얻었다. 수리공 클래스는 그에게 내구도를, 농부 클래스는 식물 접붙이기를 부여했다. 장현은 마력을 최대치로 지니고 태어났기에 현재 그의 마력은 이미 경이로운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개조를 발동하여 식물 접붙이기를 만물 접붙이기 묘목으로 변경했다. 이 스킬은 서로 다른 두 종의 유전자를 결합하여 무작위로 더 뛰어나거나 약한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레벨이 된 장현은 100%의 확률로 더 뛰어난 생명체를 창조해낼 수 있었다. 접붙이기 조건에는 여전히 약간의 제약이 있었지만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압도적인 신급 스킬이었다. 이미 강력한 마수라도 이 능력을 사용하면 훨씬 더 강력한 종족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A급 마수 2마리를 접붙이면 장현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S급 마수를 창조해낼 수도 있었다. 그 후 마수 조련사 스킬 스크롤을 사용해 계약을 맺는다면 절대적으로 충성스럽고 무시무시한 전투 펫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전생의 내 놈들은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이용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이번 생에는 그 모든 성과가 오직 나만의 힘이 될 것이다. 장현이 던전을 떠날 채비를 하던 찰나 그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마력 수정을 발견했다. 이 수정들은 드롭률이 극악이었지만 장비에 부착하면 강력한 특수 효과를 부여할 수 있었다. 훈련기지 안에서 발견된 모든 마력 수정은 헌터협회의 소유였다. 하지만 이제 10레벨에 도달한 장현은 마계 균열 너머의 황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얻는 모든 수정과 재료는 온전히 그의 차지가 될 테니 돈 문제도 곧 해결될 것이었다. 그러나 장현은 중상을 입었을 뿐 죽음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기에 부활을 발동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치료를 받자니 엄청난 돈이 깨질 터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부활을 사용해 완벽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직원들과 기사들 앞에서 자살하는 것은 너무 많은 이목을 끌 위험이 컸다. 따라서 장현은 던전을 빠져나가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외진 곳을 찾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초보자 훈련기지를 걸어 나오는 순간 그는 밖을 가득 메운 거대한 인파를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으며 장현이 연달아 갈아치운 던전 신기록 소식에 이끌려 모여든 것이었다. 그의 부상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이미 제대로 걷기조차 버거운 상태였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현은 부활을 사용할 수 없었다. 자칫하면 개조에 얽힌 비밀이 탄로날 것이 뻔했으니까. 바로 그때 따스한 황금빛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 장현을 감쌌다. S급 신성 천사 클래스를 가진 소녀가 그에게 성스러운 빛을 시전한 것이다. 창백했던 장현의 얼굴에 즉시 혈색이 돌아왔고 몸 곳곳에 찢어진 상처들이 완벽하게 치유되었다. 자신을 치료해준 야오카이 신에게 감사하며 장현은 앞으로 그녀의 장비를 무료로 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야오카이 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장비가 망가질 때마다 신세를 좀 질게요. 그때 양홍이가 부하 몇 명을 대동한 채 인파를 해치고 나왔다. 이런 사기꾼 녀석이 납셨군. 여러분, 이 자식한테 속지 마십시오. 저놈은 부정행위로 그 스피드런 기록들을 세운 것뿐입니다. 어쨌든 저 녀석의 클래스는 두 개 다 쓸모없는 F급 직업 아닙니까?
주변 학생들은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F급 제자 클래스는 전투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장현이 강력한 장비 세트를 구매한 게 아닌 이상 F급 각성자가 혼자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여러 기록을 갈아치우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장현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사실로도 전교에 이름이 나 있었다. 몇몇 학생들은 그가 전혀 가난하지 않으면서 학교로부터 부당하게 장학금을 받아왔던 게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했다. 장현은 양홍이가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단번에 알아챘다. 내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군. 그렇지. 양홍이가 즉시 대답했다. 정확해. 장비를 모두 벗고 나와 싸워라. 네가 이긴다면 그가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지. 야오카이 씨는 즉각 그 함정을 눈치챘다. 장현, 넘어가지 마. 누구에게도 널 증명할 필요 없어. 장현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양홍위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저놈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켜 내 성장 계획을 방해하기 전에 여기서 확실히 참교육을 해둬야겠군. 양홍위는 즉시 광전사 스킬인 광폭화를 발동했다. 그것은 분당 체력을 깎아먹는 대신 근력과 민첩성, 방어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주었다. 장현, 내 놈의 강냉이를 모조리 털어버리고 네 진짜 사기꾼 미천을 다 까발려주마. 장현은 그를 바보 취급하듯 쳐다보았다. 자신감 하나는 대단하군. 그 자신감을 조금만 더 오래 유지하길 바란다. 내 우월한 클래스 덕에 날 짓밟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안타깝게도 너한테 클래스는 네가 기댈 수 있는 전부지만 내게 클래스란 그저 약간의 추가적인 이점일 뿐이다. 내 친히 진정한 참교육이 뭔지 가르쳐주지. A급 전투 클래스와 F급 제자 클래스의 대결이었다. 야오카이 신의 눈에 이것은 전혀 공평한 싸움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이내 착용하고 있던 모든 장비를 해제했다. 양홍이가 주먹을 치켜든 채 장현을 향해 돌진하며 선제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장현은 놈의 첫 주먹을 너무도 가볍게 피해 보였다. 양홍이는 즉시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장현이 자신의 공격을 계속 피할 수 있을 리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자비 없는 맹공을 퍼부으며 장현을 향해 무수히 많은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광폭화를 통해 민첩성을 30%나 끌어올렸음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장현의 털끝조차 건드릴 수 없었다. 반면 장현이 내지른 주먹은 단 한 번뿐이었다. 단 한 번의 일격에 양홍위의 뼈가 으스러졌고 수많은 인파 앞에서 저 멀리 날아간 그는 즉각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 전투는 제자 클래스에 대한 모두의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버렸으며 특히 장현의 클래스가 고작 F급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은 배가 되었다. 양홍이를 처리한 후 장현은 그곳에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곧 마계 균열 너머의 황야로 진입할 것이었기에 그에 걸맞은 장비 세트를 구해야만 했다. 개조를 사용한다면 평범한 장비를 강력한 무구로 탈바꿈시키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하지만 훈련기지에서 지급받은 장비는 반납해야만 했다. 장현은 개조의 기반으로 삼을 값싼 장비를 시장 가판대에서 시급히 구매해야 했다. 문제는 그의 수중에 돈이 땡전 한 푼 없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기습 공격을 가해왔다. 장현은 부드럽게 몸을 돌려 날아오는 주먹을 막아냈다. 진심으로 또 이러는 거냐? 왕칭펑이 미소를 지었다. 대단하군. 네가 3년 연속으로 학업과 전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건 인정해야겠어. 함께 길을 걷던 중 장현이 입을 열었다. 양홍이와 싸우는 걸 지켜보고 있었지. 왕칭펑은 부정하지 않았다. 네가 그 녀석조차 이기지 못했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널 쓰러뜨려야 했을 테니까. 어쨌든 넌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라이벌이거든. 양홍이 같은 쓰레기 따위는 자격조차 안 되지. 장현은 1학년 때 왕칭펑과 한번 싸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전투는 왕칭펑이 스스로 기권하며 마무리되었다. 그날 이후로 왕칭펑은 매년 열리는 대회마다 장현에게 기권승을 내주었다. 장현은 왕칭펑이 그저 자신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라 늘 의심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그와 같은 부유한 후계자에게 돈이 아쉬울 리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칭펑은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그럴 리가. 난 그저 내 눈에 비친 그 무자비한 살기가 두려웠을 뿐이야. 장애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다가오는 전국 신인대회에서 만나게 되면 또 기권할 건가? 왕칭펑은 즉시 고개를 내저었다. 그럴 일은 없어. 이번엔 내가 네 강냉이를 털어주겠다고 장담하지. 그러고는 장현에게 카드 한 장을 던졌다. 이 카드에 2,000달러가 들어있어. 내 회오리 늑대기지 스피드런 공략을 사는 거야. 인터넷에 떠도는 쓰레기 같은 공략으로 날 속일 생각은 마. 그 말을 남기고 왕칭펑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장애는 왕칭펑의 호의를 묵묵히 기억하며 언젠가 10배로 갚아주겠다고 맹세했다. 왕칭펑이 준 2,000달러를 들고 장애는 즉시 유명한 거리 암시장을 찾았다.
그의 기억 속에서 가장 저렴한 암시장이었지만 물건 대부분이 형편없어 숨겨진 보물을 찾을 확률은 낮았다. 장애는 곧 저레벨 무기 전문 노점 앞에 멈춰섰다. 주인은 20대 초반의 근육질 청년이었다. 바닥에는 새 장비와 중고 무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회오리 늑대의 마력 수정이 박힌 악마 추락의 사브르가 즉시 장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주인은 18,000달러를 요구하며 절대 흥정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내구도가 꽉 차 있었다면 적어도 25,000달러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장앤이 아무리 흥정하려 해도 그에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옆에 있던 푸른 강철검에 대해 물었다. 회오리 늑대 마력 수정이 없는 그 검은 단돈 5,000달러에 불과했다. 장애는 즉각 돈 한 푼 내지 않고 그 검을 손에 넣을 방법을 떠올렸다. 제가 이 악마 추락의 사브르를 수리해주면 이 푸른 강철검을 주시는 건 어때요? 노점 주인은 진심으로 놀란 기색이었다. 네가 진짜로 이런 걸 수리할 줄 안다고? 사실 장앤의 목표는 처음부터 악마 추락의 사브르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푸른 강철검을 원하고 있었다. 개조 스킬만 있다면 고대의 유명한 장군이 사용했던 전설적인 무기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으니까. 주인이 코웃음을 쳤다. 내 직업 랭크가 뭔데? 내구도 수리 스킬은 가지고 있고? 무기의 내구도를 복구하는 건 극도로 정밀하고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장애는 즉시 자신의 제작 직업으로 얻은 F랭크 내구도 수리 스킬을 보여주었다. 노점 주인은 실망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역시 제작 직업을 가진 D랭크 대장장이었다. 내가 너보다 무기에 대해선 빠삭하지만 나조차도 이 사브르를 고칠 수 있다고 장담 못해. 아직 학생인 것 같으니 충고 하나 하지. 무기의 내구도가 공으로 떨어지면 완전히 망가진 거나 다름없어. 복구하려면 무기 내부 구조를 감지하고 흐르는 만화를 이해해서 망가진 모든 부분을 재건해야 해. 수리에 실패하면 내구도는 오히려 더 박살날 거다. 그러니 만약 네가 실패하면 넌 내게만 8,000달러를 빚지게 되는 거야. 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야오카이 신이 이 모든 대화를 목격했다. 저 상인 말이 맞아요. 우리 가문 길드의 B랭크 전문가들도 무기 내구도를 복구하는 건 쉽게 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장애는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주인의 손에서 악마 추락의 사브르를 건네받았다. 전생에 장앤이 강력한 실력자들을 위해 A랭크는 물론 S랭크 보물들까지 밥 먹듯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턱이 없었다. F랭크 수리공으로 각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야망을 포기했다. 하지만 장애는 이미 전생의 내구도, 수리 스킬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상태였다. 이런 저레벨 장비를 고치는 것쯤은 식은 죽먹기였다. 그가 만화를 쏟아붓자 마법 입자들이 악마 추락의 사브르에 스며들어 내구도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겨우 학생인데 저 기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잖아. F랭크 직업에서 저런 전문가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야오카이 씨는 자신의 장비를 고쳐주겠다는 장앤의 약속이 그저 예의상 한 빈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수리할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머지않아 악마 추락의 사브르가 내구도 100%로 완벽하게 복구된 채 모두의 눈앞에 나타났다. 노점 주인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형씨, 내가 당신을 완전히 얕봤군. 당신은 진짜 천재야. 그는 완벽하게 수리된 사브르에 크게 만족하며 장앤에게 기꺼이 푸른 강철검을 내밀었다. 단돈 5,000달러 가치의 E랭크 무기에 불과했지만 장앤은 이름에서 단어 하나만 바꿔 이 무기를 곧장 반신급 유물로 재탄생시킬 수 있었다. 그는 푸른 강철검을 전설적인 청룡검으로 바꿀 셈이었다. 적진을 7번이나 뚫고 돌격했던 고대의 신성한 장군이 사용했다는 바로 그 유명한 명검이었다. 무기를 얻은 장애는 주머니에 있던 2,000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어차피 대학 등록금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갈 테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장앤의 여동생은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훗날 비범한 전문가로 성장하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틀어박힌 어린 소녀일 뿐이었다. 그래서 장애는 대학에 가기 전에 동생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남겨주고 싶었다. 그때 야오카이 신이 갑자기 그를 불러 세웠다. 장앤, 내 레벨업을 도와달라고 고용해도 될까? 날 10레벨까지 버스 태워주면 5만 달러를 줄게. 장애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수락했다. 안 그래도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할지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굴러들어온 완벽한 기회였다. 야오카이 씨는 그 길로 노점 주인에게 달려갔다. 아저씨, 저 악마 추락의 사브르를 살게요. 고작 학생이라는 걸 본 노점 주인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지금은 내구도가 꽉 찬 상태라 25,000달러야. 진짜 살 돈은 있는 거냐? 야오카이 씨는 흥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공간 반지에서 25,000달러를 꺼내어 노점 주인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
공간 반지라니. 엄청난 부잣집 딸내미였잖아. 그는 서둘러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다. 아가씨, 아까 제 무례한 태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부르는 이제 아가씨 겁니다. 한편 장애는 야오카이 신의 서포터 스킬을 활용하면 전생에 본 적 없는 보스들에게 도전해 더 막대한 경험치를 얻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다. 그런데 야오카이 신은 악마 추락의 사부르를 구매하자마자 장애에게 첫 만남의 선물로 건넸다. 장애는 깜짝 놀랐다. 날 위해 산 거라고? 이 부유한 아가씨는 대우하는 법을 확실히 알고 있군. 사실 야오카이 신이 장애를 돕는 이유는 단지 그가 10레벨까지 버스를 태워주길 바라서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좋은 우호 관계를 맺어두고 싶었다. 장애인이 비록 F랭크 직업으로 각성했지만 그의 미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후 장애는 야오카이 신을 데리고 신인 훈련 기지로 향했다. 레벨과 장비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두 사람은 돌진 토끼 훈련 기지의 클리어 기록을 가볍게 갈아치웠다. 이어서 회오리 늑대 기지의 기록마저 깬 덕분에 야오카이 신은 단숨에 9레벨에 도달했다. 한동안 전광판은 두 사람이 던전 기록을 갱신했다는 공지들로 도배되었다. 그 이름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설마 저 야오커 신이 그 야오 가문의 후계자란 말인가? 거대한 상업 길드는 전국 10대 무역 조직 중 하나였고 그 소유주가 바로 야오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야오커 신은 레벨 10에 도달하기까지 경험치가 아주 조금 남았지만 이미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장애는 진행이 지체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그녀를 격려했다. 걸으면서 쉬면 돼. 내 신체 능력이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야. 게다가 S급 서포터가 곁에 있으니 초보자 훈련장 중 유일하게 위험도 C급인 지옥염 멧돼지 기지에 마침내 도전해볼 생각이야. 하지만 그들이 지옥염 멧돼지 기지에 도착하자 입구를 지키던 기사가 그들을 막아섰다. 장엔, 네가 다른 기지에서 기록을 갈아치운 건 알지만 지옥염 멧돼지 왕은 돌진하는 토끼 왕이나 회오리 늑대 왕과는 차원이 다르게 위험하다. 하지만 장애는 더 큰 위험이 항상 더 큰 기회를 가져온다고 굳게 믿었다. 도전할 용기가 없다면 결코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없을 터였다. 게다가 지금 그의 곁에는 S급 서포터가 함께하고 있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였다. 장애인이 마음을 굳힌 것을 본 기사들은 더 이상 그를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굳게 닫힌 문을 열어 두 학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 야오커 씨는 이동하는 내내 장애인의 뒤에 바짝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이상하네. 이렇게 오래 걸었는데 몬스터가 단 한 마리도 안 보여. 장애인이 담담하게 설명했다. 이 기지에는 일반 몬스터가 없기 때문이야. 오직 보스 한 마리뿐이지.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고 전투를 준비했다.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거대한 지옥염 멧돼지 왕이 그들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장애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즉시 그 거대한 마술을 향해 꽂혔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나와 싸울 자격이 있지. 그는 야오커 신에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치유가 필요할 때마다 홀리라이트를 시전하라고 당부했다. 장애는 중력과 회전력을 이용해 공중으로 몸을 솟구친 뒤 멧돼지 왕의 목을 향해 검을 내리쳤다. 하지만 지옥염 멧돼지 왕 역시 갑자기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녀석은 목에 드러난 약점을 보호하며 거대한 엄니로 장애인의 공격을 막아냈다. 장애인의 검은 더 이상 마수의 목에 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둘 다 공중에 떠있는 그 찰나의 순간이야말로 야오커신 몰래 청강검을 수정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 그는 즉시 수정을 발동시켜 청강검을 청룡검으로 변환시켰다. 지옥염 멧돼지 왕의 엄니가 청강검은 막아낼지 몰라도 청룡검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수정된 청룡검은 진짜 신급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설적인 무기의 힘을 아주 일부만 담고 있는 모조품에 불과했다. 아무리 장비의 이름을 바꾸는 신급 능력을 지녔다 해도 장애인 역시 물리법칙을 무시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진짜 신급 유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다. 비록 유사 신급 유물이라 할지라도 청룡검은 무려 5배의 공격력을 자랑했으며 추가적인 방어구 관통력과 민첩성까지 부여했다. 단 한 번의 가벼운 참격으로 장애는 지옥염 멧돼지 왕의 엄니를 단숨에 두 동강 내버렸다. 공격에 성공한 장애는 지체 없이 무기를 다시 청강검으로 되돌려 놓았다. 아직은 야오커신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야오커신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E급 무기로 저게 정말 가능하다고? 몬스터의 가장 단단한 엄니를 단칼에 베어버리다니. 아니야, 저런 파괴력이 고작 E급 무기에서 나올 리가 없어. 장애인, 그 자체가 엄청나게 강한 게 틀림없어. F급 직업을 2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수많은 기록을 깨부쉈잖아. 그의 전투 스킬은 평범한 전투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일 거야.
장애는 새로 생긴 이 작은 숭배자가 또 무언가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지금은 가만히 서서 공상이나 할 때가 아니었다. 내게 홀리라이트를 걸어. 안 그러면 다음 공격으로 저 돼지를 끝장내버릴 텐데 넌 경험치를 한 푼도 못 받게 될걸. 야오커시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장앤에게 홀리라이트를 시전했다. 찬란한 금빛 아래서 장앤의 고갈되었던 체력이 무서운 속도로 차올랐다. 그는 수정을 즉각적으로 발동시켜 전혀 새로운 공격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시험해볼 참이었다. 장앤은 다른 손에 쥔 강마도를 흘끗 보며 그것을 마신도, 마왕도 혹은 강신도로 바꿀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까마득한 수준의 힘을 의미했다. 수정에 실패하는 것쯤이야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 능력이 역효과를 낸다면 걷잡을 수 없는 큰일이 벌어질 터였다. 바로 그때 지오겸 멧돼지 왕이 고유 스킬인 지오겸 돌진을 발동하며 장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해왔다. 장앤은 이미 이 지루한 전투의 끝을 맺을 때가 왔다고 결심한 상태였다. 그는 야오커신에게 두 눈을 감으라고 일렀다. 앞으로 벌어질 광경이 몹시도 끔찍할 것이라 짐작한 야오커신은 순순히 그의 말에 따랐다. 장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 수정을 발동해 지오겸 돌진을 지오겸 기어가기로 바꿔버렸다. 멧돼지 왕의 속도는 순식간에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쳤고 달팽이보다도 느리게 엉금엉금 기어가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고는 장애는 청강검을 다시 청룡검으로 변환시켰다. 또다시 단 한 번의 깔끔한 참격으로 그는 지오겸 멧돼지 왕의 숨통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다. 멧돼지 왕이 쏟아낸 경험치는 장앤이 순식간에 레벨을 2단계나 올릴 만큼 방대했다. 과연 모든 초보자 훈련 기지를 통틀어 최강의 보스라 불릴만 했다. 그 사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던 야오커시는 레벨이 3이나 올랐음에도 여전히 감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는 이 소녀가 이렇게나 협조적이고 돈이 많은 데다 강력한 치유 능력까지 갖추고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 앞으로 파티가 필요한 던전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를 데려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했다. 좋아. 이제 눈 떠도 돼. 네가 의뢰한 레벨업 작업은 이걸로 모두 끝났어. 그제야 야오커시는 조심스레 감았던 눈을 떴다. 그녀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닥을 붉게 물들인 피와 싸늘한 주검이 된 지오겸 멧돼지 왕이었다. 정말 해냈구나. 저토록 강력한 몬스터를 혼자서 완전히 쓰러뜨리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장애는 미련 없이 던전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의뢰는 끝났어. 밖으로 나가자. 야오커시는 그런 장애를 더욱 경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다정하고 자신의 약속은 항상 지키잖아. 정말이지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그에게 약속된 보상을 내밀었다. 이건 약속했던 보수와 작은 감사의 선물이야. 하지만 공간 반지를 본 순간 장애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반지는 영구적인 공간 마법이 깃든 크리스탈로만 만들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물리적 한계를 무시하고 막대한 양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품이었다. 장애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선물은 너무 과분해. 이건 받을 수 없어. 하지만 야오커시는 그가 이 반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내 덕분에 레벨을 2개나 더 올렸잖아. 이건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야. 장애는 머지않아 악마의 균열 넘어 황야로 향할 것이었고 공간 반지가 있다면 재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할 터였다. 장애는 더 이상의 거절을 멈추고 공간 반지를 조심스레 받아들였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는 훗날 그녀의 요청이 자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건 없이 야오커신을 한번 돕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 순간 장애는 여전히 초보자 순위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뒤를 쫓는 S급 전투계 각성자들과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들이 곧 따라잡을 거라는 걸 그는 직감했다. 어쨌든 그들 모두가 최고 등급의 직업을 각성한 천재들이었으니까. 날룽 제3고등학교 문무겸비의 수석 리위펑은 S급 검성 직업을 각성하여 근접전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었다. 날룽 제9고등학교의 전투수석 장홍은 말도 안 되는 공격력을 자랑하는 A급 염권사 직업을 각성했다. 루이아는 속도와 기습에 특화된 원속의 근접 직업인 S급 질풍의 암살자를 각성했다. 전생에서 그들은 모두 눈부시게 빛나는 거물들이었다. 날룽시 초보자 백통과 파안가 순위표에서 1위를 차지하려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가 마주해야 할 미래의 적수들이 될 것이다. 장애는 오히려 그 천재들과 격돌할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전생에서 권력자들은 장애를 끌고 가 철저히 이용해 먹었고 어린 여동생은 홀로 외롭게 자라야 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이상 그는 그 뼈저린 후회를 반드시 되돌리겠다고 맹세했다. 미래에는 여동생도 강력한 A급 전투 직업을 각성하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내성적인 중학교 3학년 소녀일 뿐이었다. 마수 균열 속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그녀는 줄곧 이런 상태였다. 3년 전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 그녀는 훨씬 더 밝고 활달한 아이였다. 부모님의 죽음은 그녀에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저녁 식사 도중 장앤의 여동생 장야오가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그녀의 말에 장애는 깜짝 놀랐다. 대체 왜? 이제 곧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고 넌 필기와 실기 모두 A를 받고 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장야오는 목소리를 낮췄다. 오빠 순위표 봤어. 날룽시 초보자 순위표 1위더라. 오빠는 항상 너무 열심히 했잖아. 언젠가 강력한 각성자가 되어서 세상을 지킬 거란 걸 난 알아. 하지만 난 필기와 실기에서 A를 받는다고 해도 나 같은 건 절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야. 이제 나도 일을 시작해야 해.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 생활비에 보탬이 될 테니까. 장애는 이것이 여동생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진짜 이유를 말하라고 다그쳤다. 바로 그때 그들이 관 아저씨라 부르는 남자가 불쑥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대부업도 문을 닫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장앤과 장야오의 생활비 일부는 관 아저씨에게 빌린 돈으로 충당해왔다. 여동생의 표정을 본 장애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오늘 낮에 관 아저씨가 다녀갔을 테고 그것이 장야오가 자퇴하려던 진짜 이유였던 것이다. 그녀는 장앤의 순위를 보았지만 동시에 이 집에 아무런 수입원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오빠에게 더 큰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오빠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고 기꺼이 험한 일을 하려 했다. 장애는 관 아저씨에게 다가가 지난 2년 동안 빌린 돈이 전부 얼마인지 물었다. 관 아저씨는 남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알았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자 빼고 너희가 빌려간 돈이 43,000달러가 조금 넘는단다. 장애는 그에게 은행카드를 건네며 2년치 빚을 전액 상환했고 이자로 6,000달러를 더 얹어주었다. 장야오는 곧바로 오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장애는 다정하게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 오빠가 내 능력으로 정당하게 번 돈이니까. 앞으로 난 날룽시 초보자, 백통과 파안가 순위표 1위도 차지할 거고 우리 시 대입시험의 수석이 될 거야. 상금만 해도 30만 달러나 된다고. 그러니까 나를 대학에 보내겠다고. 네 미래를 희생하면서까지 일할 필요 없어. 오빠가 정상에 서고 나면 오히려 네가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게 될걸. 모두가 너를 초보자 1위의 여동생으로 알게 될 테니까. 너도 동급생 중에서 가장 강한 학생이 되는 게 좋을 거야. 오빠의 말에 감동한 장야오는 오빠의 품에 와락 안기며 절대 가족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장애는 이미 마수 균열 너머의 세계로 들어갈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동룡곡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천연의 사냥터였다. 몬스터가 밀집해 있어 현 단계의 장애인이 가장 빠르게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계곡 깊은 곳에서는 희귀한 드래곤 계열의 몬스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전설마저 있었다. 만약 드래곤의 알을 얻게 된다면 장애는 마침내 만능 접목을 사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팔 수 있는 마력 결정석을 구해 남은 재정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장애는 버스를 타고 날룽마수 균열 관리소로 향했다. 균열 너머의 황야로 들어가려는 자는 반드시 마수 균열 입구를 거쳐야만 했다. 마수 균열 내부의 날룽시 전초기지는 현실 세계의 날룽시와 단 하나의 통로로만 이어져 있었다. 이곳은 침공하는 몬스터들에 맞서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요새 중 하나였다. 레벨 70 이상의 존자 2명이 이곳에 상시 주둔하고 있었다. 전생에서 장애는 그들 두 사람에게 억지로 셀 수 없이 많은 뇌물과 이권을 상납해야만 했었다. 마수 균열에 들어선 후 주변의 각성자들은 즉시 전투 장비를 착용했는데 하나같이 엄청나게 값비싸 보였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야오카이 신이 그에게 준 공간 반지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그 부잣집 아가씨는 정말 돈이 썩어나게 많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는 동룡곡으로 가는 가장 빠른 루트인 동문에 도착했다. 탐색이 완료된 마수 균열 구역 중에서 동룡곡은 몬스터의 레벨이 대체로 13에서 18 사이라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다. 현재 장애의 레벨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냥터였다. 그는 문을 지키는 기사에게 학생증을 건넸다. 학생증을 확인한 기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F급 직업이 2개라고? 정말 혼자서 동룡곡에 들어갈 셈이냐? 바깥 황야는 초보자 훈련기지 같은 곳과는 완전히 달라. 저곳에선 진짜로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장애인이 학생증을 돌려받으며 말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겁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그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다. 비록 장현이 고작 2개의 F급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그의 목숨 역시 소중했기에 기사는 손을 뻗어 그를 제지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이 허공만 갈랐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기사는 무려 레벨 30의 각성자였다. 근처에 있던 한 병사가 재빨리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대장님, 그냥 보내주십시오. 저 녀석은 직업 등급의 격차 따윈 깡그리 무시하고 혼자서 훈련기지의 기록들을 갈아치운 그 괴물 신인 장현입니다. 게다가 난룽 제1고등학교의 필기와 실기 모두 압도적 1위죠. 올해 우리 시 대입시험 수석을 다투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쳐다보았다. F급 직업을 2개나 가진 녀석이 정말로 저렇게 강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돼. 역대 S급 각성자들조차 저런 성적은 내지 못했는데. 그 사이 장애는 이미 동룡곡에 들어서 있었고 짙은 독안개로 뒤덮인 거대한 협곡의 숲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이 계곡의 유일한 치명적인 문제는 맹독성 공기였기에 해독단이 필수적이었다. 해독단은 한 알에 $50였고 그 효과는 고작 3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레벨 13의 독날개 마법사 3마리가 장현에게 공짜 경험치를 헌납하기 위해 허겁지겁 달려들었다. 장현이 가볍게 검을 한번 휘두르자 3마리의 몬스터가 동시에 추풍낙엽처럼 썰려나갔다. 그의 레벨업 진행도가 순식간에 2.7%나 올랐다. 그리고 그는 지체 없이 숲의 더 깊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짙은 독안개 사이로 수많은 붉은 눈동자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장현은 즉시 청강검을 청룡검으로 개조해 계곡 곳곳의 맹독 몬스터들을 대거 학살했다. 그의 레벨은 순식간에 18로 올랐다. 불행히도 그렇게 많은 몬스터를 처치했음에도 마력 결정은 단 하나도 얻지 못했다. 오늘의 운은 정말 최악이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2개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네가 이 몬스터들을 다 죽인 거냐? 말한 사람은 난룽 제7고등학교의 S급 각성자이자 강력한 루 가문의 장손인 루위안이었다. 장현이 바로 대답하지 않자 루위안의 이름 모를 부하가 소리쳤다. 위안 형님이 말씀하시잖아. 귀먹었냐? 장현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내가 안 죽였으면 네가 죽였겠냐? 부하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싸울 준비를 했다. 감히 위안 형님께 그딴 식으로 말해. 이분이 누군지 알기나 해. 루위안이 앞으로 나서서 그를 제지했다. 난 네가 누군지 안다, 장현. 내 전투 실력이 꽤 인상적이군. 우리 파티에 들어올 생각 없나? 루위안은 아무 데가 없이 장현의 경험치를 나눠 먹으려는 속셈이 분명했기에 장현은 즉시 거절했다. 관심 없어. 잘 가라. 부하는 분노한 표정을 지었다. 위안 형님, 왜 말리신 겁니까? 저 새끼 너무 건방지지 않습니까? 루위안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2개의 F급 직업을 가지고 혼자 여기까지 온 녀석이라면 분명 실력이 있을 거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려라. 네가 녀석과 싸울 기회를 주지. 부하는 즉시 신이 났다. 좋습니다. 다음엔 저 F급 쓰레기 자식의 강냉이를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한편 장현에게 남은 해독약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도끼마물 두꺼비를 몇 마리 더 잡아 레벨 19를 달성한 후 동룡의 계곡을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시간 가까이 걸었음에도 희귀 몬스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동룡의 계곡 안쪽에 강력한 드래곤 타입 몬스터가 산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장현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독안개 속에서 거대한 혀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장현은 즉시 피하며 청룡검으로 반격했지만 그 혀의 방어력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유사신기인 청룡검조차 그것을 베어내지 못했다. 이윽고 거대하고 둔탁한 형체가 안개 속에서 뛰어올랐다. 그것은 입안 가득 거대한 독창과 종양이 가득한 레벨 20의 도끼 마물 두꺼비 왕이었다. 장현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분했다. 드디어 보스급 몬스터를 찾았군. 오늘의 마력 결정은 내 놈에게서 얻어주마. 도끼 마물 두꺼비 왕은 즉시 거대 혀 포박을 발동했다. 거대한 혀가 거대한 채찍처럼 장현을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장현은 이미 이 스킬을 파괴할 방법을 알아낸 상태였다. 그는 개조를 발동해 거대 혀 포박을 거대 혀 엉킴으로 바꿨다. 두꺼비 왕의 혀는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 자기 자신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다. 장현은 즉시 허공으로 몸을 날려 이식인 몬스터의 목숨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청룡검이 두꺼비 왕의 머리를 강타했을 때 생채기 하나 남기지 못했다. 장현은 녀석의 방어를 뚫지 못했고 그 충격으로 검이 뒤로 튕겨나갔다. 개조 대상이 장현보다 몇 레벨이나 높았기 때문에 거대 혀 엉킴은 빠르게 원래 형태로 돌아갔다. 거대한 혀가 통제력을 되찾으며 검을 든 장현을 10m 이상 밖으로 날려버렸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더 강한 적에게 도전할 때의 단점이었다. 개조 유지 시간이 훨씬 짧아지고 심지어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었다. 두꺼비 왕의 혀가 다시 그를 향해 날아오자 장현은 청룡검을 거두고 엄청난 도박을 걸기로 했다. 그는 재빨리 보관 반지에서 강마도를 꺼내 개조를 발동해 마왕도로 변형시켰다. 하지만 놀랍게도 검 안에서 갑자기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감히 누가 본왕을 소환했느냐? 마왕도에는 제7대 마왕인 현령 아수라의 의식이 10분의 1만큼 깃들어 있어 극도로 위험하고 통제할 수 없는 무기였다. 장현은 자신이 검을 사악한 무언가로 개조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빨리 도끼 마물 두꺼비 왕을 죽여야만 했다. 장현이 가볍게 검을 한번 휘두르자 악마적인 검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공격은 중무장한 도끼 마물 두꺼비 왕을 순식간에 반으로 갈라버렸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장현의 만화는 바닥나 버렸다. 동시에 마왕도 안의 사악한 힘이 그의 몸을 부식시키기 시작했다. 장현은 마왕도를 원래 형태로 다시 개조하려 했지만 기력이 다한 그의 몸은 미처 그러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았다. 만화가 전혀 남지 않아 개조조차 발동할 수 없었다. 갑자기 귓가에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를 소환한 것이 한낱 인간이었군. 감히 내 힘을 빌렸으니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라. 내 본체가 이 세계에 강림할 수 없다 해도 내 힘의 10분의 1만으로도 너희의 문명을 파괴하고 전 종족을 노예로 부리기엔 충분하다. 장현이 마왕도를 만든 것은 전생을 통틀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레벨이 너무 낮았을 때 너무 일찍 개조해버리고 말았다. 장현은 남은 힘을 쥐어짜 청룡검을 마왕도 코등이에 있는 눈 모양의 물체에 박아 넣었다. 수없이 겹쳐진 비명소리가 즉시 그의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끔찍한 마왕의 의식이 붕괴되며 검은 안개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사라지기 전 그것은 마지막 협박을 남겼다. 오늘의 굴욕은 반드시 갚아주마. 내 놈을 갈기갈기 찢어 피의 바다에 봉인하고 영원히 고통받게 만들어주겠다. 당장의 위기가 지나가자 장현은 무릎을 꿇고 마침내 숨을 돌렸다. 마왕도에 있던 의식의 그릇을 파괴하자 그의 몸을 부식시키던 힘도 사라졌다. 만화가 회복되면 검을 다시 정상으로 개조해 이 모든 위기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전생에서도 장현의 개조가 비슷한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 소환된 존재는 제9대 마왕인 외령 멸망자였다. 그 사건은 훨씬 더 위험했고 레벨 80 이상의 국가 수호 장군이 개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 재앙 덕분에 장현은 무기에 숨겨진 의식의 그릇을 공격하는 것이 이런 악마의 의지를 물리치는 진짜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다. 장현은 이처럼 강력한 존재들이 마물 균열에서 온 몬스터인지 아니면 훨씬 더 끔찍한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들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장현은 전리품을 챙길 준비를 했다. 그는 먼저 마왕도를 원래의 강마도로 다시 개조했다. 그러고 나서 깔끔하게 반으로 갈라진 도끼 마물 두꺼비 왕의 시체로 다가갔다. 다행히도 보스는 레벨 20의 마력 결정을 드롭했다. 장현은 이 결정 하나만 해도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죽인 모든 몬스터의 시체를 보관 반지 안에 넣었다. 모두 꽤 큰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귀중한 재료들이었다. 공식 시장에서는 아주 헐값에 매입하겠지만 날룽시의 지하 암시장에서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쳐줄 것이었다. 시스템은 도끼마물 두꺼비 왕 외에도 장현이 미확인 생명체를 처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게 엄청난 양의 경험치를 보상으로 주었다. 그 경험치 덕분에 그는 연속으로 2레벨을 올려 레벨 20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 미확인 생명체의 정체는 바로 검의 코등이에 붙어있던 혈마의 눈이었다. 장현은 이 과정을 반복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레벨 100까지 도달할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통제력을 잃는다면 날룽시 전체가 그와 함께 멸망할지도 몰랐다. 위험을 고려한 끝에 장현은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각성자는 10레벨마다 새로운 고유 스킬을 얻었다. 장현은 직업이 2개였기 때문에 분해와 해충 면역이라는 2가지 스킬을 한 번에 얻었다. 단어 하나만 바꾸면 해충 면역을 신급 스킬인 피해 면역으로 바꿀 수 있었다. 피해 면역은 사기적인 성능만큼이나 제약이 많았지만 여전히 목숨을 구해줄 귀중한 능력이었다. 장현이 동룡곡을 떠나려던 찰나 거대한 나무 기둥 위에 서서 길을 막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류위안의 부하였다. 그가 왜 여기에 나타난 거지? 류타오는 단검을 뽑아들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 F급 상직업 쓰레기 새끼. 드디어 혼자 있는 걸 잡았군.
오늘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주마. 그가 암살자 직업의 고유 스킬을 발동해 무서운 속도로 장엔에게 돌진했고 류타오가 자신의 공격이 명중하리라 확신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검광이 순식간에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1초 뒤 중상을 입고 튕겨나간 사람은 장엔이 아니라 류타오 자신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극한의 속도를 끌어올렸는데도 어떻게 나보다 더 빠른 거야? 게다가 저 무기 공간 반지에서 꺼냈잖아. 안 그래? F급 쓰레기 따위가 어떻게 저런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장애는 그를 바보 보듯 쳐다보았다. 전투 직업으로 각성하면 무적이 될 줄 알았냐? 훈련, 기본 스탯, 전투 본능, 그리고 레벨 차이가 한 사람의 진짜 강함을 결정하는 법이지. 넌 나와 싸울 실력이 전혀 안 돼. 내 놈의 도련님이라면 또 모를까. 바로 그때 나뭇잎 하나가 땅으로 천천히 떨어지며 그 뒤로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1초 뒤 류이안의 단검과 장엔의 검이 부딪히며 맑은 금소금을 울렸다. 류이안은 즉시 장엔의 무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훌륭한 검이군. 장엔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단검도 나쁘지 않아. 첫 번째 격돌 후 두 사람은 말없이 몇 걸음 물러섰다. 류이안은 레벨 순위표 1위에 빛나는 신인의 실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장엔은 류이안이 단지 자신을 1위로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 기왕 싸울 거면 내기를 하나 하지.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무기를 넘기는 거다. 류이안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수락했다. 그런 다음 S급 스킬인 바람타기를 발동해 순식간에 민첩성을 80% 끌어올렸다. 장애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렇다면 내 단검은 기꺼이 받아가지. 내 작은 금고에 또 하나의 수입이 들어오겠군. 류이안 역시 자신만만했다. 암살자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압도적인 속도였으니까. 그의 눈의 상대는 사실상 전투 직업조차 없는 거나 다름없었다. 류이안의 공격이 점점 더 빨라지자 장애는 끊임없는 맹공을 따라잡지 못해 점차 고전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도련님이 우위를 점하는 것을 본 류타오는 부상도 잊은 채 큰 소리로 환호했다. 류이안은 계속해서 속도로 장엔을 압박했고 곧 빈틈을 발견했다. 넌 너무 느려. 내 상대가 안 된다고. F급은 영원히 F급일 뿐이지. 다음 일격으로 모든 걸 끝내주마. 류이안은 순식간에 장엔의 등 뒤로 나타나 그의 몸을 향해 단검을 찔러 넣었다. 하지만 장엔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맨손으로 단검을 꽉 움켜쥐어 류이안이 빼낼 수 없게 만들었다. 장엔은 한 손으로 단검을 봉쇄한 채 다른 손으로 청룡검을 휘둘러 류이안을 노렸다. 그제야 류이안은 장엔이 처음부터 자신과 속도로 승부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바로 남용시 1위 신인의 실력이라는 건가? 이제야 좀 흥미로워지는군. 네가 살을 주고 뼈를 취하겠다면 난 무기를 버리고 목숨을 구해주지. 류이안은 즉시 단검을 놓고 뒤로 도약했다. 장엔은 칭찬을 아낄 수 없었다. 제법이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무기를 포기하다니. 확실히 실전 경험이 남달라. 하지만 이제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 싸울 셈이지. 류이안은 이미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두고 있었다. 난 이 단검 모델을 좋아해서 항상 공간 반지 안에 똑같은 걸 여러 개 챙겨두거든. 장애는 류이안이 남용시 최고 명문가의 장손이라는 사실을 깜빡할 뻔했다. B급 무기는 비싸지만 그에게는 껌값에 불과했다. 이런 상대를 쓰러뜨릴 생각에 장애는 더욱 피가 끓어올랐다. 진정 하늘이 내린 천재만이 이 전장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지. 류이안은 마침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리 세대에서 이 스킬을 보는 건 네가 처음이다. 원래는 검성이 첫 번째가 될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는 공포의 비늘배기를 발동해 전방으로 수많은 압축된 바람의 칼날을 쏘아냈다. 압도적인 맹공격에 장엔조차도 즉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전투 직업이 부여하는 모든 고유 스킬은 전투에서 엄청난 우위를 제공했다. 류이안 역시 최상위 S급 직업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그의 능력은 더욱 무시무시했다. 장애는 끊임없이 쫓아오는 바람의 칼날을 피하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결국 숲속으로 몸을 피했다. 류이안의 원거리 참격은 확실히 근접 공격보다 느렸고 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엄청난 만화를 소모할 것이 뻔했다. 수정 스킬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을 숨기고 단숨에 류이안을 끝낼 기회를 노리는 것만이 장엔이 승리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장엔을 완전히 놓쳐버린 류이안은 마침내 바람 칼날 난사를 멈췄다. 그가 보기에 전투 능력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상대가 숨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류이안은 여전히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할 생각이었다. 그는 거대한 검기를 끌어모아 빽빽한 숲을 향해 단숨에 휩쓸어버렸다.
보랏빛 바람 칼날은 경로에 있는 모든 나무를 순식간에 반토막 내버렸다. 불과 몇 초 만에 울창했던 숲은 흙먼지로 뒤덮인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폐허 속 어디에도 장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류위안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무언가가 나타난 것을 감지했다. 장인이 기습을 시도하려 한다고 확신한 류위안은 즉시 몸을 돌려 그림자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가 베어버린 것은 장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나무 기둥의 일부일 뿐이었다. 류위안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반응했을 때 장인의 청룡검은 이미 콧등 앞까지 들이닥친 후였다. F급 각성자가 날 여기까지 몰아붙이다니. 지형은 물론이고 주변의 식물까지 이용해서 나를 압박했어. 만약 그가 A급 직업으로 각성했다면 그 실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겠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넌 영원한 F급일 뿐이고 난 진정한 S급 전투 직업을 가졌지. 청룡검이 류위안을 베어내려는 찰나 매서운 강풍으로 이루어진 원형 방패가 갑자기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제야 장애는 류위안 역시 20레벨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질풍의 고리 방패는 그가 새롭게 각성한 고유 스킬이었다. 하지만 모든 방벽에는 견딜 수 있는 피해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장현은 은밀히 검에 실은 힘을 끌어올렸다. 질풍 링 실드 위로 순식간에 균열이 퍼져나갔다. 방벽은 결국 청룡검을 막아내지 못하고 수많은 파편으로 부서져 내렸다. 남은 힘이 루위안을 그대로 강타했고 그의 몸은 10m 넘게 날아가며 여러 그루의 나무를 박살냈다. 착지한 후 장현은 추격을 계속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두 사람의 충돌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게다가 루위안은 뼛속까지 나쁜 놈은 아니었다. 장현의 전생에서 그는 괴물들의 침공에 맞서 루 가문을 이끌고 도시를 지켜내기까지 했다. 한편 큰 부상을 입은 루위안은 연신 피를 토해내고 있었다. 난 아직 지지 않았어. 그가 다가오면 영거리에서 윈드 블레이드를 꽂아주겠다. 남은 체력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반드시 그에게 중상을 입힐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F급 직업을 가진 자가 S급 클래스인 나를 이토록 벼랑 끝까지 몰아넣을 수 있단 말인가. F급 클래스라도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구나. 어찌됐든 나의 S급 잠재력이 그보다 더 뛰어날 텐데. 루위안이 생각에 잠긴 사이 장현은 청룡검을 손에 쥐고 천천히 다가왔다. 루위안은 단검을 꽉 쥐며 필사적인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하지만 장현은 공격하는 대신 한치의 저기도 없이 손을 내밀었다. 이 싸움은 무승부로 하지. 넌 정말 강해. 그의 말에 루위안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장현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장현이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넌 내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상대라는 뜻이야. 이번 전투는 무승부로 치자고. 루위안은 장현의 눈빛에서 티끌만한 경멸도 없는 순수한 인정을 읽어냈다. 그가 내 강함을 인정했으니 나 역시 그가 동등하게 강력하다는 걸 인정해야만 한다. 이제야 알겠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이지. 그 가르침을 줘서 고맙다. 마침내 자존심을 내려놓은 루위안이 장현의 손을 맞잡았다. 널 진정한 강자이자 내 존경을 받을 만한 라이벌로 인정하마. 하지만 다음번 신인 백위전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널 꺾어주겠다. 장현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더 뼈 빠지게 노력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결국 내 라이벌이라고 부를 자격조차 잃게 될 테니까.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며 갈등을 마무리한 후 루위안은 루타오에게 자신을 모시듯 장현에게도 똑같은 예의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그는 또한 다음 전투에서는 전력을 다해 장현을 꺾어버리겠다고 맹세했다. 사실 장현이 진심으로 싸웠다면 루위안은 첫 번째 스킬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 이미 패배했을 것이다. 어차피 공포 비늘배기는 장현이 수정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름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장현은 전리품 하나 얻지 못한 채 이토록 힘겨운 전투를 치러야만 했다. 무승부를 선언한 탓에 쟁취했던 단검마저 루위안에게 돌려주면서 장현은 헛수고를 한 것 같은 씁쓸함을 느꼈다. 바로 그때 유령처럼 옅은 녹색 도간개가 근처에서 피어올라 장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루위안의 앞선 공격으로 그곳을 가리고 있던 나무들이 파괴되면서 마침내 숨겨져 있던 연기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장현은 그것이 심상치 않은 맹독일 것이라 직감했다. 저곳에 가면 또 다른 보스급 몬스터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는 즉시 수정 스킬을 발동하여 해충 면역을 맹독 면역으로 변경했다. 이 스킬은 20분 동안 D급 이하의 독소에 대해 완벽한 면역을 부여했다. 이 능력 덕분에 장현은 해독제에 들어갈 막대한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는 기이한 도간개 속에서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호기심을 품은 채 천천히 다가갔다. 하지만 도간개의 근원지에 도착한 순간
장현은 얼어붙고 말았다. 거대한 독수 호수가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호수 중심에서 유령 같은 녹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장현은 전설 속의 동룡이 호수 밑바닥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가는 길에는 약하고 레벨이 낮은 몬스터들 뿐이었다. 더 깊이 헤엄쳐 들어가서야 마침내 레벨 18의 얼음 갑옷 악어와 마주쳤다. 수중전이라 움직임이 제한되었지만 장현은 악어의 매서운 이빨을 가뿐히 피했다. 그는 재빨리 헤엄쳐 거리를 벌렸고 얼음 갑옷 악어는 끈질기게 그의 뒤를 쫓았다. 장현은 즉각 청룡검을 뽑아들어 맹렬히 쫓아오는 몬스터를 향해 내던졌다. 검은 악어의 쩍 벌어진 턱을 뚫고 들어가 방어력 관통 효과를 일으켰고 내장을 모조리 꿰뚫으며 즉사시켰다. 장현은 원래 얼음 갑옷 악어를 공간 반지 안에 넣으려 했지만 그 덩치가 너무도 거대했다. 이것은 그가 갓 각성한 해체 스킬을 시험해볼 완벽한 기회였다. 이 스킬은 다양한 물건을 해체할 수 있었고 일정 확률로 치명타 보상 보너스를 발동시켰다. 장현이 해체를 발동하자 거대한 악어의 시체가 빠르게 분해되었고 각 신체 부위가 완벽한 형태의 블럭으로 변형되었다. 머지않아 뼈, 살점, 가죽 같은 하급 재료들로 시체 전체가 낱낱이 변환되었다. 얼음 갑옷 악어의 가죽은 기대 이상으로 품질이 좋아 장현을 꽤 흡족하게 만들었다. 재료들을 수납한 후 그는 호수 더 깊은 곳으로 향하며 기이한 도관계의 근원지에 점차 다가갔다. 장현은 물속 더 깊은 곳으로 연기를 쫓아 들어갔다. 수중 터널에 진입한 후 그는 반대편에서 출구를 발견했다. 독수호수 밑바닥에 이런 거대한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주변 풍경이 독소에 의해 완전히 변형되어 있었지만 장현은 독에 부식된 바위 위로 조심스럽게 기어 올라가 주위를 살폈다. 놀랍게도 둥지 안에는 아직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레벨 43에 달하는 암컷 동룡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장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쳐다보았다. 아직 성장 중인 동룡이 벌써 알을 낳을 수 있다고? 과연 전설 속의 몬스터라 불릴만 하군. 완전히 성장하면 최소 레벨 70에는 도달할 것이다. 게다가 만능 이식을 사용하면 그 잠재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겠지. 기회를 엿봐 저 용의 알들을 훔쳐낸다면 이 용들이 죽인 수많은 인간들을 위한 복수라고 생각하자. 바로 그 순간 심연 속에서 깊고 길게 늘어지는 용의 포효가 울려 퍼졌다.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시작된 그 소리는 이내 강철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쇳소리로 변모했다. 그 포효에는 영혼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태고의 압박감이 담겨 있어 장현의 피가 끓어오르고 정신이 아득하게 흔들렸다. 갑자기 위에서부터 거대한 형체가 나선을 그리며 하강했다. 그 날개는 하늘을 완전히 가렸고 턱에는 죽은 몬스터가 매달려 있었다. 장현은 즉시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둥지 안에 두 번째 동룡이 있었고 이놈은 수컷이었다. 그는 감히 더 머물지 못하고 즉시 그 자리를 도망쳤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아직은 저들을 이길 수 없으니 더 강해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 동룡의 둥지를 떠난 후 장현의 목표는 한층 더 뚜렷해졌다. 그는 더욱 강해져서 용의 알을 손에 넣고 만능 이식을 사용해 궁극의 마술을 창조해낼 것이다. 그때가 되면 대체 누가 감히 내게서 날룽시 1위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는가? 동룡의 계곡을 떠난 장현은 날룽시로 돌아와 지하 암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문에 따르면 이 암시장은 범상치 않은 배경을 지닌 레벨 60의 그랜드마스터가 비호하고 있다고 했다.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당국에서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웬만해선 개입하려 들지 않았다. 그 자유로움 덕분에 수많은 은밀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범죄들을 감춰주기도 했다.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장현은 금옥각이라는 이름의 상점을 찾아냈다. 가게의 주인은 칭위라는 여인이었고 이곳은 장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암시장 상점이었다. 바로 그때 두 남자가 가게 주인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가격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물건들을 구해오느라 저희도 여간 고생한 게 아니라고요. 칭위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이미 이 거리에서 가장 비싼 값을 불렀다고 대답했다. 팔기 싫다면 언제든 미련 없이 떠나도 좋다고 덧붙이면서. 그리고 그녀는 방금 들어온 장현을 바라보았다. 고등학생인가? 학생도 팔 물건이 있나요? 두 남자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 꼬맹이는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잖아. 대체 뭘 팔겠다는 거야? 꼬마야, 우리 장사 방해하기 전에 썩 꺼져라. 장현은 일부러 손에 낀 공간 반지를 드러냈다.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저한테 뭐 특별히 값비싼 물건은 없죠. 두 남자는 즉시 식은땀을 흘렸다. 공간 반지라고. 어떻게 저런 꼬맹이가 저렇게 비싼 걸 가지고 있지? 장현이 무심하게 손을 젓자 그가 동룡곡 전체에서 수집한 몬스터 재료들이 순식간에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두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턱이 땅에 닿을 만큼 입을 떡 벌렸다. 친위만이 재료들 틈에 섞인 얼음 갑옷 악어의 가죽을 알아봤다. 그것은 이 고등학생이 동룡곡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는 증거였다. 이어서 장현은 도끼 맞춤 두꺼비 왕에게서 얻은 20레벨 마력 수정까지 꺼냈다. 그 값비싼 보스 수정에 두 남자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친위 역시 장현에게 깊은 흥미를 느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지? 장현이 차분하게 말했다. 친아가씨, 이 재료들이 전부 얼마인지 계산해주세요. 조금 서둘러 주시고요. 이 두 분의 중요한 사업을 지체시키고 싶진 않거든요. 모든 재료와 마력 수정을 금옥가게 판 후 장현은 2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거래가 끝나자 친위는 그에게 골드 VIP 카드를 건넸다. 하지만 장현이 손을 뻗어 카드를 잡으려는 순간 친위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눌렀다. 이 골드 카드는 금옥가게 VIP 고객임을 증명하는 카드예요. 앞으로 마력 수정을 가져오시면 언제든 시세보다 10% 높은 가격에 매입해드릴게요. 장현은 지체 없이 그 카드를 받았다. 그럼 친아가씨의 호의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장현은 친위가 항상 공정하게 거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가게를 선택한 것이었다. 친위가 그에게 골드 VIP 카드와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은 그의 미래 잠재력을 알아봤기 때문이었다. 장현이 금옥각을 나서자 구석에 숨어있던 두 명의 형체가 즉시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현은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다. 유능한 사람은 어딜 가나 인기가 많다니까. 국가로부터 최고 수준의 자원을 지원받으려면 난롱시 수석이 되는 것도 그가 이뤄야 할 또 다른 목표였다. 구석에 있던 두 남자는 담배를 버리고 장현을 따라 인적 드문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가 일부러 유인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장현은 현재 2개의 무기를 가졌지만 방어 장비가 없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두 남자가 쫓아온 것을 확인한 그는 놈들에게서 방어구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것은 장현이 예상한 그대로 흘러갔다. 금옥각 안에 있을 때 그는 두 사람의 몸에서 몬스터의 피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피냄새를 맡았다.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도 피해자들에게서 훔친 것일 가능성이 컸다. 그러니 장현은 그들을 없애는데 한치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하는 셈이지. 두 남자는 어리석게도 장현이 자신의 무덤을 완벽하게 골랐다고 믿고 있었다. 이런 후미진 골목에서는 시체가 썩어갈 때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테니까. 장현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마침내 두 남자가 그의 뒤로 모습을 드러냈다. 장현은 그들이 너무 느리게 움직인 것에 짜증이 난 듯 보였다. 참 오래도 걸리네. 한참 기다렸잖아. 두 남자는 장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넌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안 그래? 우린 둘 다 전투 클래스고 이미 사람도 꽤 많이 죽여봤지. 네가 그 다음 차이가 될 거다. 장현은 겁먹은 척 연기를 했다. 전투 클래스요. 정말 무섭네요. 저 같은 F급 제작직이 어떻게 당신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의 조롱 섞인 표정은 즉시 두 사람을 분노케 했다. 이 새끼가. 겁먹은 표정이 전혀 아니잖아. 대놓고 우릴 가지고 놀고 있군. 장현은 고개를 저으며 연기를 멈췄다. 정확히 맞췄어. 남자 중 한 명이 배기 스킬을 발동하며 무기를 들고 장현을 향해 돌진했다. 다른 한 명은 뒤에 남아 독 바르기를 발동했다. 장현은 가볍게 손을 들어 손가락을 튕겼고 환생 후 처음으로 인간을 상대로 수정 스킬을 발동했다. 그는 배기를 자해로 바꿨다. 남자는 순간적으로 손의 통제력을 잃고 자신의 무기로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장현은 독 바르기를 독 마시기로 바꿨다. 두 번째 남자는 즉각 중독되어 무릎을 꿇고 격렬하게 피를 토해냈다. 장현은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가 이 우스꽝스러운 대치를 끝낼 준비를 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강도질을 해왔겠지? 드디어 천벌을 받을 때가 왔다. 그 말과 함께 장현은 검을 휘둘러 두 사람의 목숨을 거두었다. 그들의 소지품에서 현상수배서 2장이 떨어졌다.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현상수배서를 들고 다닐 줄은 장현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현상금을 노리고 당국에 그들의 머리를 가져갈 생각은 없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끌게 될 테니까. 장현은 그들의 가방을 뒤져 꽤 유용한 방어구 하나를 발견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늑대 가죽 코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단 한 글자만 바꾸면 장현은 이 쓸모없는 장비를 보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다. 그는 재빨리 늑대 가죽 코트를 기린 가죽 코트로 수정했다. 그것은 전설 속의 맹독 기린을 본뜬 위신기로 변해 그의 기본 능력치를 크게 올려주고 모든 독 면역이라는 패시브 스킬을 부여했다. 아이템을 전설적인 이름으로 수정하는 것은 여전히 장현의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맹독 기린의 마력 문양 복제품이 코트 전체에 나타났다. 비록 모조품이라
대단히 강력하진 않았지만 그의 현재 레벨에는 차고 넘치는 수준이었다. 대학 입시 준비가 막 시작되려던 참이라 장현은 집으로 돌아가 여동생을 깜짝 놀라게 해주기로 했다. 그 시각 장현은 4대 지존 마수 종족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다. 용, 기린, 봉황 말고 네 번째가 뭐였지? 그녀가 정답을 떠올리려 애쓰는 동안 장현이 한가득 물건을 들고 문을 열었다. 장현은 오빠가 이 많은 물건들을 대체 어디서 났을까 궁금해하며 즉시 그를 거들었다. 그녀는 장현이 입고 있는 코트도 눈여겨보며 그것이 엄청나게 강력한 방어구일 거라고 짐작했다. 장현은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얻었다고 설명하며 매달 주는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선언했다. 짐이 될까 두려웠던 장현은 한 달에 $50면 충분하다고 서둘러 말했다. 하지만 장현은 그녀의 손에 $500를 쥐어주며 돈이 더 필요할 땐 언제든 말하라고 했다. 그 돈 때문에 장현은 오빠가 몰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건 아닌지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돈을 벌려고 말이야. 장현은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쓸데없는 상상은 그만해. 내일이 오빠의 대학 입시 출정식이잖아. 지금 내 레벨이라면 이 회의는 그저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해. 내일 밤에 근사한 곳으로 저녁 먹으러 가자. 재야오는 더 이상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오빠, 지금 레벨이 몇이야? 저얘는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동생 앞에서 일부러 으스댔다. 이 오빠는 겨우 20레벨이야.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지. 각성자를 위한 대입시험은 보통 직업 각성 후 한 달 뒤에 치러졌다. 그 한 달 동안 평범한 학생들은 10에서 15레벨에 도달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소수의 극소수 천재들만이 16에서 20레벨에 오를 수 있었다. 20레벨을 넘어서는 것은 더 큰 성장을 위해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기에 보통 유력 가문이나 대형 조직의 지원을 받는 학생들만 가능했다. 저옌조차도 우연히 마왕의 의식 조각을 죽였기 때문에 간신히 20레벨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규모 자원 지원이 없다면 젠옌이라도 레벨업 속도를 유지하기 벅찼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날룽시 수석이 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교장 선생님의 열정적인 연설과 함께 각성자들을 위한 연례 대입 시험이 공식적인 막을 올렸다. 연설의 대부분은 형식적인 내용이었지만 이 시험은 참으로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각성자의 성적에 따라 4가지 길이 열렸다. 뛰어난 성적을 거둔 이들은 명문대에 진학해 결국 마물균열 너머의 세계를 탐험하는 개척자가 될 수 있었다. 정부는 그들에게 풍부한 자원과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성적은 좋지만 명문대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은 군에 입대하여 마물균열 내부에서 인류의 영토를 수호할 수 있었다. 그들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직업을 극한까지 발전시킨 자는 훗날 군대 전체를 통솔하게 될지도 모른다. 평범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일반 대학에 진학하여 훗날 지역 수비기사가 될 수 있었다. 지원받는 자원은 적겠지만 평범한 재능을 가진 이들에게는 여전히 훌륭한 미래였다. 마지막 부류는 시험에 낙제한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평범한 도시의 삶으로 돌아가 강해질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상위 20%만이 앞선 3가지 길 중 하나에 들어설 수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이 마지막 길이 대다수 학생들의 운명이었다. 나머지 80%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고단한 삶을 살아갈 운명이었다. 이것이 바로 마물균열 침공이 만들어낸 잔혹하고도 엄격하게 나뉜 세상이었다. 진정한 힘이 없다면 누구든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었다. 교장 선생님의 연설이 끝난 후 학교 측은 면제 조건인 15레벨에 도달한 우수 학생들은 교내 예선전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어떤 학생들은 턱걸이로 15레벨을 달성해 환호했고 다른 학생들은 레벨업을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전예는 완벽하게 침착함을 유지했다. 비록 전생에서는 시험 전에 강력한 권력자들에게 끌려갔었지만 학교에서 보통 15레벨 이상을 우수 학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저옌이 예선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순간 담임 선생님은 반에서 5명의 학생이 15레벨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들 중 단 4명만이 면제를 받았다. 15레벨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예는 여전히 교내 예선전에 참가해야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전투 직업이 없었고 두 직업 모두 F급 제작계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반 친구들은 전옌이 이토록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오직 양홍웨이만이 그 결정이 합당하다고 여겼다. 그의 눈에는 이것이야말로 F급 쓰레기가 받아 마땅한 대우였다. 담임 선생님 역시 전옌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학교 측에서 내린 결정이기에 그가 바꿀 힘은 없었다. 저얘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담담히 예선전 참가를 받아들였다. 양홍웨이는 저옌이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참가자가 그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기에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필연적으로 힘을 합쳐 그부터 제거하려 들 것이 분명했다. 학생 주임이 호루라기를 불자 교내 예선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예선전은 공식 시험 전 모든 고등학교에서 치르는 내부 선발전이었다. 면제를 받지 못한 10명의 각성자들이 무작위로 한 조에 편성되어 배틀로얄을 치르게 된다. 최후의 1인만이 진짜 대입시험에 진출할 자격을 얻기에 무려 90%라는 잔혹한 탈락률을 자랑했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교감은 이 학생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각성한 지 꼬박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15레벨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D급이나 E급 직업이었고 전투력이 거의 없는 제작계 직업을 각성한 이들도 수두룩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올해는 다를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는 교감에게 3년 연속 학업과 전투 모두 1위를 차지했던 학생인 전옌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교감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한때 그도 전옌에게 큰 기대를 걸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소녀는 F급 직업을 각성하고 말았다. 원래는 E급이 가장 낮은 직업 등급이었다. 하지만 각성자가 늘어나면서 극도로 약한 E급 제작계 직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널리 쓰레기 직업으로 낙인 찍혔다. 당국은 그들을 쓰레기라 부르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따로 F급이라는 분류를 만들었다. 그렇기에 교감은 전옌이 이전에 학업과 전투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든 간에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신했다. 교장 선생님의 생각은 달랐다. 전옌처럼 피나는 노력을 하는 학생을 결코 얕봐선 안 됩니다. 허위 아누님도 F급 직업을 각성하셨지만 지금은 70레벨의 존재이시지 않소. 한편 학생 주임은 17조에 배정된 수험생들은 경기장으로 입장하라고 방송했다. 전투 직업을 가진 학생들은 즉시 무기를 뽑아들고 전투 태세를 갖췄다. 저얘는 이 무의미한 전투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여동생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주기로 약속했기에 이곳에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다른 수험생들은 조용히 작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곧 전옌부터 탈락시키자고 제안했다. 예선전의 승자는 단 한 명뿐이었고 20레벨인 전옌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은 명백했다. 그들의 계획을 엿들은 전옌은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9명의 학생 모두에게 한꺼번에 덤비라고 말했다. 어차피 집에 빨리 가야 했으니까. 그의 얕잡아보는 듯한 말은 단숨에 그들의 얄팍한 자존심을 긁어놓았다. 원래는 다 같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지만 전옌이 이제 완벽한 명분을 쥐어준 셈이었다. 관중석에 있던 교감은 전옌이 스스로 굴욕을 당하는 꼴을 볼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전옌은 이 기회를 틈타 무기의 출처를 설명했다. 너희들 무기는 정말 형편없군. 나는 동룡의 계곡에서 얻은 재료를 팔아서 정말 뛰어난 검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지. 그가 허공으로 손을 뻗자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는 희귀한 검이 그의 손에 나타났다. 교장과 교감 두 사람 모두 즉시 식은땀을 흘렸다. 그것은 고레벨 장인만이 벼려낼 수 있는 A급 무기였다. 동시에 저얘는 다른 9명의 수험생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이 어찌나 빠른지 관중석의 학생들조차 경악할 정도였다. 그의 속도는 이미 암살자에 필적할 수준이었다. 잠시 후 저옌이 청룡검을 손에 쥔 채 저만치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다. 안타깝지만 너희는 이미 다졌어. 다른 학생들이 즉시 반발했다. 내 민첩성이 유난히 높을 뿐이잖아. 우리한테 진짜 타격을 입히지도 못했으면서. 하지만 그들의 말이 끝나는 순간 교복에 매인 넥타이들이 모조리 찢어지며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다. 만약 저옌이 진심으로 그들을 죽일 작정이었다면 9명의 학생 모두 이미 시체가 되었을 것이다. 이토록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천재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싸움을 이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결국 모두 두 손을 들고 항복했다. 예선전에서 승리한 전예는 이제 공식 시험까지 3일만 기다리면 되었다. 드디어 집에 돌아가 동생을 데리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또한 이 기회를 빌려 청룡검에 그럴싸한 출처를 부여해 훗날 누구도 이 무기로 꼬투리를 잡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제야 교감은 자신이 전옌을 얼마나 뼈저리게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언제나 자신의 안목을 굳게 믿고 있었다. 허위아누님조차도 젊은 시절에는 이토록 비범하지는 않으셨지. 날룽 제1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에서 수석 대입 수험생을 배출한 적이 없었다. 과연 올해에는 F급 학생이 마침내 날룽시의 수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68조의 시합도 끝이 났다. 24반의 차오종닭이 승리하며 모든 예선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장애는 곧바로 승자 대기실로 들어갔다. 예선전은 각 조당 10명씩 총 68개 조로 진행되었으니 680명의 참가자 중 단 68명만이 진출한 셈이다. 이들의 학년은 1000명이 넘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400명 이상이 본선 직행 자격을 얻었고
예선 통과자 68명을 더해 대략 500명의 학생이 학교 대표로 공식 시험에 출전하게 된다. 하지만 날룽시에는 무려 19개의 고등학교가 있었다. 즉, 장애는 올해 대입 시험에서 10,000명에 가까운 경쟁자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 엄청난 수의 수험생들 위로 우뚝 서서 시 전체 수석을 차지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다. 장애인이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경쟁을 생각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다. 장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교장 선생님, 어쩐 일로 직접 오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놀라지 말라며 웃어 보였다. 장애는 3년 연속 학업과 전투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고 교장 선생님은 그에게 여러 차례 직접 상을 수여했었기 때문이다. 장애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놀람은 존경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이분은 단순한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날룽시의 12수호신 중 한 명이었으니까. 그 칭찬에 교장 선생님은 금세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너 정말 사람 기분 좋게 할 줄 아는구나. 아주 마음에 들어. 하지만 네가 날룽 제1고등학교의 시 전체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져다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 그 말을 듣고 장애는 멈칫했다. 올해는 S급 3명과 A급 전투 직업 6명이 배출된 반면 장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F급 제작 직업 2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직업의 등급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그 자신의 직업도 C급에 불과했으니까. 그의 눈에 진정한 강함이란 결코 직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직업을 다루는 사람 그 자체와 어떤 강력한 적에게든 맞서 싸우려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그의 말은 장애인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전생에는 서로 교류가 거의 없었지만 교장 선생님은 결코 수정 스킬을 탐내거나 악용하려 들지 않았다. 장애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야망을 드러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날룽 제1고등학교를 위해 제가 반드시 시 전체 수석 타이틀을 따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럼 우리 둘만의 약속이다. 자, 주먹을 부딪히며 맹세하자꾸나. 이건 사나이들의 약속이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은 신난 아이들처럼 주먹을 부딪혔다. 근처에 있던 학생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멍하니 쳐다보았다. 교장 선생님은 저 연세에 왜 아직도 10대처럼 구시는 거지? 우리 학교에서 아직 시수석이 안 나온 게 당연하다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장애인과 그의 여동생은 극도로 쪼들리는 생활을 해왔다. 이번에야말로 그는 동생을 좋은 곳에 데려가 맛있는 저녁을 먹이고 싶었다. 하지만 식당가에 도착하자 장야오는 거의 모든 식당이 너무 비싸다며 발길을 돌리려 했다. 장애는 동생이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고는 거리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식당 안으로 곧장 데려갔다. 식당의 우아한 내부는 세련되고 비싼 장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장야오도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 식당을 본 적이 있었다. 음식값이 엄청나게 비싼 데다 예약한 손님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장애는 이미 모든 걸 조사하고 미리 자리까지 예약해둔 상태였다. 장야오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신경 썼는데 오빠 기분을 망치면 안 되지. 이 식당이 비싸긴 해도 오빠가 나한테 돈을 좀 줬으니까. 앞으로 몇 달 동안 아껴 쓰면 우리 생활비는 충분할 거야. 오빠의 대입 시험이 당장 내일이잖아. 오늘 밤만큼은 오빠가 마음껏 즐기게 해줘야겠어. 남매가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은 그나마 저렴한 세트 메뉴 중 하나를 추천해 주었다. 하지만 장애는 오기 전에 이미 메뉴판을 꿰뚫고 있었고 망설임 없이 C세트를 주문했다. 직원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 완전 평범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큰 손이었잖아. 장야오가 조심스레 물었다. 오빠, C세트면 2,980달러짜리 제일 비싼 메뉴 아니야? 장애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먹고 싶은 걸로 아무거나 더 시켜도 돼. 장야오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 한 끼 식사가 무려 10달치 생활비와 맞먹었다. 오빠가 정말 이 돈을 벌려고 무슨 불법적인 일이라도 저지른 건 아닐까? 바로 그때 C급 전투 직업을 가진 학생 왕저우가 여러 반 친구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이닥쳤다. 예약 안 했다고 밥도 못 먹는다는 게 말이 돼? 내일이 내 대입 시험이야. 당장 우리 앉을 자리 하나 찾아내는 게 좋을 거다. 직원이 정중하게 예약제로만 운영된다고 설명했지만 왕저우는 입 닥치라며 당장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식당을 박살내겠다고 협박했다. 장야오도 그 소란을 눈치챘다. 오빠, 아까 우리 주문받은 언니가 저 깡패 같은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 장애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날룽 제7고등학교 놈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찌질한가? 그의 툭 던진 한마디는 즉각 왕저우와 그 일행의 분노를 샀다. 그들은 직원을 거칠게 밀쳐내고 장애에게 다가갔다. 처음에 왕저우는 장애인이 부잣집 도련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멈칫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알아본 후 왕저우는 곧바로 거만한 태도로 돌변했다. 누군가 했더니
네가 그 날룸 제1고등학교의 유명한 F급 쓰레기였구나. 이 도시 전체를 뒤져봐도 F급 직업은 찾아보기 힘들 텐데 말이야. C급 전투 직업의 주먹이 얼마나 매서운지 한번 뼈저리게 느껴볼 테냐.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장현이 찻잔을 그의 얼굴에 끼얹었다.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왕저우는 살면서 이런 굴욕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팔을 짐승 같은 형태로 변형시키고는 장현의 얼굴을 박살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른 남자가 그의 변형된 팔을 덥석 집잡았다. 왕저우, 너 지금 여기서 무슨 미친 짓거리야. 왕저우는 단번에 류타오를 알아봤다. 그는 학교에서 50등 안에 드는 B급 전투 직업 보유자였다. 타오 형님, 제가 이 제1고등학교의 F급 쓰레기한테 참교육 좀 시켜주려던 참이었습니다. 형님이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당장 손봐주겠습니다. 왕저우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류타오의 뺨을 향해 거센 따귀가 날아갔다. 내 놈이 감히 얜 형님을 공격해. 너 진짜 다지고 싶어 환장했냐? 왕저우와 그의 일행은 경악하며 바라보았다. 타오 형님, 사람 제대로 보신 거 맞습니까? 저 녀석은 그냥 F급 쓰레기일 뿐인데요. 바로 그때 식당 안에서 류위안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 잘못 본 거 아니다. 만약 류타오가 1초라도 늦게 도착했으면 내 그 팔은 이미 박살나서 못 쓰게 됐을 거다. 류위안의 등장에 일행은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7고등학교에서 전교 3등 안에 드는 S급 천재니까요. 그런 그가 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장엔도 류위안을 꽤 오랜만에 보는 참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나, 우리 샤오위안. 류위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샤오위안이라고 부르지 마. 왕저우와 그의 일행은 지금 자신들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F급 학생이 루 가문의 장손을 샤오위안이라 불렀고 심지어 루위안이 대답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장애는 루위안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건 그렇고 샤오위안, 너희 학교 학생들은 참 예의가 없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왕저우는 하마터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처형할지 의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녀석 분명 F급 쓰레기 아니었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F급 직업을 가진 녀석이 S급 천재와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따먹을 수 있단 말인가? 왕저우는 마침내 자신이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애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고 종업원에게 사과한 뒤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루 가문 장손의 압박에 억눌린 왕저우와 두 일행은 먼저 장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종업원에게도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종업원은 사과를 받아들였고 다음부터는 꼭 예약을 해달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굴욕감을 안고 도망치는 불청객들의 뒷모습을 보며 종업원은 그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샤오위안 역시 이곳에서 장현을 만날 줄은 몰랐지만 날룽시 대입시험 결승전에서 그와 맞붙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장현이 결승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라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장현도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넌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네. 네가 결승전에 못 올라오면 내가 널 어떻게 만나겠어. 루이아는 그저 장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격려를 받고 나니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럼 결승전에서 결판을 내자. 누가 떨어질지 두고 보면 알겠지. 분통을 터뜨리며 떠나는 샤오위안을 보며 장현은 그가 꽤 괜찮은 라이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음식 카트를 밀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주문하신 세트 메뉴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알목심, 두껍게 썬 숙성 삼겹살, 그리고 두껍게 썬 와규 안창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장현의 두 눈이 허기로 반짝였습니다. 장야오는 이렇게 비싼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짧은 영상에서나 보던 것들이었죠. 남매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3,000달러에 달하는 값어치를 톡톡히 하는 전혀 실망스럽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장애는 동생이 어째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묻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장야오에게 그들의 정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녀에게는 영원한 오빠일 뿐이니까요. 장앤도 그런 대답을 예상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장앤이 늘 지키고 싶어 했던 가장 소중한 인연이었죠. 그는 이번 생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과 온 세상을 지켜내겠다고 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각성자들을 위한 연례 대입 시험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날룽시의 19개 고등학교에서 모인 1만 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광장에 집결해 악마의 균열 황야로 향하는 포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3년 내내 입었던 교복이지만 시험 당일 교복을 입고 온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수험생 중 오직 장앤만이
날룽 제1고등학교의 교복을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시 전체 수석의 영광을 안겨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교복을 입지 않으면 1등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상에서는 교육국 부국장이 예선전 규칙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몬스터를 처치하여 포인트를 얻고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100명의 학생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각 몬스터의 가치는 강함에 따라 달랐습니다. 모든 수험생에게는 몬스터의 오라를 감지해 포인트 가치를 추정하는 탐지 팔찌가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시간은 단 6시간이었기에 목표를 잘 선택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규칙 설명을 마친 부국장이 오른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악마의 균열 황야로 향하는 포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6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초반 우위를 점하고 고득점 몬스터를 사냥하기 위해 앞다투어 포털로 뛰어들었습니다. 오직 장앤만이 전혀 서두르는 기색 없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아무리 단순해 보이는 규칙이라도 아무도 모르는 함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균열, 황야의 수많은 구역 중에서도 마목의 숲은 이번 시험에 가장 적합한 전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서식하는 몬스터는 대부분 15레벨에서 25레벨 사이였습니다. 동룡의 계곡과 달리 마목의 숲에는 끔찍한 보스급 몬스터가 훨씬 적었습니다. 일반 몬스터들 사이의 엄청난 힘의 차이 또한 수험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장애는 가장 마지막으로 포털을 통과한 수험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포털 주변에는 안전지대와 같은 구역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전지대는 날룽시 최고 존자의 힘으로 만들어졌으며 고레벨 몬스터의 접근을 막아주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험인 만큼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보호 조치는 필요했으니까요. 장애는 마목의 숲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생에는 대입시험 전에 유력자들에게 끌려갔었지만 그 후로 몬스터 사냥을 위해 이곳에 여러 번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한 수험생이 주변 학생들에게 파티를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포인트를 나눠 가져야 하겠지만 훨씬 효율적으로 사냥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른 이들도 즉시 동의했습니다. 방패 수호자나 힐러는 혼자서 몬스터를 잡기 벅찼고 딜러들은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장앤에게 직업을 묻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F급 농부야. 모두가 즉시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농부 직업을 가진 녀석은 보나마나 시험에서 탈락할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애는 아무 말 없이 무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젠 거절당하는 것에도 제법 익숙해진 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공이 통쾌하게 모두의 편견을 박살내는 전형적인 언더독의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끌리는 파티 결성을 피한 덕분에 장애는 그들 중 가장 먼저 안전지대를 떠나 홀로 마목의 숲에 진입했습니다. 한편 수많은 교장들과 교육국 고위 관리들은 시험 관측실에서 포인트 순위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날룽 제3고등학교 교장은 수석과 차석의 점수 차이가 아주 미미했던 예년과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제7고등학교 교장은 누구보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학교에서 무려 4명의 S급 유망주가 배출되었으니 시 전체 수석 타이틀을 거머쥐겠다며 벼르고 있었고 모두를 직업 등급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제1고등학교 교장이 즉시 반발했습니다. 당신이 A급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나보다 강한 건 아니지 않소. 제7고등학교 교장은 그가 누구를 감싸고 있는지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3년 내내 학업과 실기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그 F급 쓰레기를 말하는 거요? 설마 그 녀석이 정말로 시 전체 수석을 할 수 있을 거라 믿는 건 아니겠지? 제3고등학교 교장도 직업 등급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데는 동의했지만 여전히 F급 각성자는 진지한 경쟁자로서의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1고등학교 교장은 장앤의 업적을 내세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앤은 이미 여러 초보자 훈련 기지의 클리어 기록을 갈아치웠소. 그 녀석이 반드시 당신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 테니 어디 두고 봅시다. 그의 말은 제1고등학교에 올해 진짜 인재가 없다는 것을 다른 두 교장에게 확신시켜 주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초보자 훈련소의 기록까지 들먹이며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제1고등학교 교장이 다시 반박하려던 찰나 관측실에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쳤다. 시험이 시작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마술을 죽인 학생이 있습니다. 서둘러 그 학생의 직업을 확인해. 모두가 순위표에 집중하는 사이 제1고등학교 교장이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다른 두 교장은 곧바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순위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름은 바로 장앤이었다. 한편 악마의 숲 내부에서 장앤은 마수의 몸에서 청룡검을 천천히 뽑아냈다. 정말 엄청난 행운이군. 들어오자마자 20레벨 마수들과 마주치다니 말이야. 그렇다면 너희 셋의 점수는 내가 기꺼이 가져가 주지. 장앤의 앞에는
21레벨 흑문 다이어 타이거 3마리가 버티고 서 있었다. 이토록 강력한 마수를 죽이면 엄청난 점수가 주어졌지만 시험 중에는 마수 재료 채집이 금지되어 있었다. 평범한 수험생에게 이 무리 사냥꾼들과 싸우는 것은 최고 등급 마수 하나에 도전하는 것만큼이나 버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장애는 이 녀석들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날룽시의 최고 갑부 가문이라 해도 청룡검이나 기린 가죽 코트에 필적하는 장비를 쉽게 구해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흑문 다이어 타이거 한 마리를 죽이면 일반 마수보다 훨씬 많은 시험 점수와 함께 막대한 경험치가 주어졌다. 바로 그때 남은 다이어 타이거 중 한 마리가 능력치를 올리는 스킬을 발동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장애인이 원하던 바였다. 그는 가볍게 손가락을 튕겨 흑문의 위력을 흑문의 약점으로 바꿔버렸다. 호랑이의 능력치를 올려주어야 할 스킬이 갑자기 호랑이를 약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흑문 다이어 타이거는 혼란에 빠져 얼어붙었고 거대한 빈틈을 노출하고 말았다. 1초 뒤 장애는 청룡검을 휘둘러 그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동료들이 죽는 것을 지켜본 마지막 다이어 타이거는 장애를 계속 뒤돌아보며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그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장애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망설임 없이 엄청난 힘으로 청룡검을 집어던졌다. 칼날은 다이어 타이거의 두개골을 곧장 꿰뚫어 즉사시켰다. 그런 다음 장애는 악마의 숲 더 깊은 곳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곳에 있는 더 강하고 레벨 높은 마수들이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애초에 그의 목표는 그저 1위를 차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올해 대학 입학 시험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설이 될 작정이었다. 장애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순위표를 지배하며 굳건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날룽 제3고등학교의 자오아오는 역겹다는 듯 순위표를 닫았다. F급 쓰레기 따위가 탑 10에 기어들어오다니. 게다가 위펑 형님보다 순위가 높잖아. 그의 곁에 있던 쌍둥이는 장애인이 틀림없이 부정행위를 했을 거라고 우겼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F급 직업을 가진 놈이 S급 검성 클래스인 리위펑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 자오아오가 코웃음을 쳤다. 그 자식이 더럽게 나오겠다면 우리가 기습해주지. 쌍둥이도 즉시 동의했다. 올해시 전체 수석은 반드시 제3고등학교의 위펑 형님이 차지해야만 했다. 그 사이 장애는 사만 들소를 또 한 마리 처치했지만 얻은 점수는 이전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다. 장애는 악마의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강력한 마수가 줄어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바로 그때 그의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대단한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남자다워. 장애인, 우리는 제3고등학교 학생들이다. 우리 파티에 들어올 생각 없나? 장애는 단칼에 거절했다. 관심 없어. 그들은 팀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얼굴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자오아오가 재빨리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우리가 마수둥지 위치를 알고 있다면 어때? 엄청난 점수를 주는 강력한 마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인데 말이야.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 점수들이 꽤 필요할 텐데. 안 그래? 자오아오의 친근한 미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의적인 의도는 너무나도 뻔히 보였다. 10,000명이 넘는 수험생 중에서 굳이 날 찾아내 거절하기 힘들 만한 제안을 던졌다. 이보다 더 노골적인 함정이 있을까? 정말이지 순진에 빠진 고등학생들이라니까. 감히 내게 수작을 부리려 하다니 똑같이 되돌려주는 수밖에. 장애는 일부러 머리를 극적였다. 정말 마수둥지 위치를 알고 있어? 고득점 마수를 못 찾아서 골치 아프던 참이었는데. 자오아오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미끼를 물었군. 감히 위펑 형님과 1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려 들다니. 당장 지옥으로 보내주마. 그러고는 앞장서서 장애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물론 진짜지. 다른 놈들이 선수 치기 전에 빨리 따라오라고. 자오아오의 계획은 장애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다시는 리위펑의 순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리위펑의 아버지가 엄청난 포상을 약속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시험 전 리위펑의 아버지는 아들을 돕고 순위에 위협이 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B급과 C급 능력자들을 고용했다. 그 대가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군대에서 한자리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들 수준의 수험생들에게 군입대는 평범한 대학에 가는 것보다 훨씬 밝은 미래를 열어주었기에 기꺼이 장애인을 상대로 계략을 꾸민 것이다. 자오아오는 리위펑의 순위를 위협할 인물이라면 마땅히 S급 천재일 것이라 예상했다. F급 능력자가 이 경쟁에 끼어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눈에 장애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나 다름없었다. 이 학생 하나만 제거하면 자신의 군대, 내 지위가 보장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한참을 걷던 중 장애인이 갑자기 한쪽을 가리켰다. 저기 뭔가 보여. 정말로 저쪽에 마수둥지가 있는 것 같다. 그가 돌연 그 방향으로 달려가자 자오아오는 완전히 허를 찔리고 말았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날아갈까 두려워진 자오아오와 쌍둥이도 서둘러 그의 뒤를 쫓았다. 장엔을 따라 얼마쯤 달리던 그들은 거대한 나무 앞에서 멈춰섰다. 자오아오는 주변이 몹시 고립되어 있어 장엔을 습격하기에 완벽한 장소라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세 사람이 동시에 무기를 뽑아드는 순간 쌍둥이 동생이 거대한 발톱에 낚여 허공으로 끌려 올라갔다. 25레벨 청익 독수리가 그를 먹잇감으로 착각하고 낚아챈 것이었다. 쌍둥이 형은 앞뒤 잴 것도 없이 즉시 그 뒤를 쫓았다. 자신을 추격하는 인간을 발견한 청익 독수리는 돌아서서 단단해진 부리로 쌍둥이 형을 세차게 들이받았다. 자오아오는 두 팀원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공포에 질려 멍하니 서 있었다. 저건 미니보스급 마수잖아. 대체 왜 저렇게 위험한 놈이 여기에 살고 있는 거지? 그는 본능적으로 장엔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설마 장엔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근처에 서 있었다. 젠장, 우리가 놈의 함정에 빠진 거였어. 사실 장엔은 전생에 이미 악마의 숲을 속속들이 꿰고 있었다. 청익 독수리는 너무 희귀해서 효율적으로 사냥하기 어려웠지만 오늘 이 녀석들의 둥지는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였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오아오는 경노하며 소리쳤다. 처음부터 이 미니보스급 마수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여태껏 우릴 가지고 논 거였어. 장애는 차가운 미소로 응수했다. 먼저 내게 수작을 부리려 한 건 너희들 아니었나? 너희가 한 짓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인데 뭐가 문제지? 치사하게 노는 걸로 따지면 너희 중 그 누구도 내 발끝조차 못 따라올걸.